안녕하세요. 내 정신 채널 간 여러분 반갑습니다. 김찬주입니다. 오늘 또 이렇게 함께 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매주 토요일 날 이렇게 프리미어 영상에 와주신 여러분 너무 고맙습니다. 아마 저를 많이 응원해 주시려고 그렇게 해서 이 실시간으로 와주시는 거 정말 고맙습니다. 오늘 드디어 18장, 19장을 하게 될 텐데요. 이 책에서 거의 3분의 2에 왔습니다. 그래서 한 달 반 정도 이후에 지금이 5월이니까 6월 중순쯤 되면은 이 소설이 끝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쯤에서 다시 한번 더듬어 보고 지금까지 온 길을 뒤돌아보면서 오늘 시작을 하시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대하소설이라는 것을 처음 대해봤습니다. 대하소설, 그러니까 긴 역사 속에 이루어진 서사, 이야기들이 되어진 그런 소설로 처음을 대하게 되는데요. 이 대하소설을 잘 읽어서야 소설의 진미를 알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너나 할 것 없이 톨스토이의 전쟁과 평화를 소설 중에 최고의 소설 그렇게 꼽히는 부분을 봅니다. 거기에서 대하소설이라는 소설이 갖는 백미적인 요소 때문에도 그럴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우리 역사를 가지고선 이 소설을 통해서 대하소설은 이런 거구나. 물론 박경리의 토지가 우리나라에는 대표적인 대하소설이죠. 워낙 방대해서 우리가 그거를 본문을 삼아서 할 수는 없겠지만은 그러나 우리도 이같이 대단한 소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너무 덩치가 큰 것보다는 요같이 작은 그 덩치로서 우리가 대하소설을 들어가는 인문격이다 이렇게 보시면 좋습니다. 그러면 인문이니까 아주 가벼운가? 절대 그렇게 가볍진 않고요. 그래서 제가 잠깐 이 중간에서 한 번 더 얘기를 하고 가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이 소설이 가진 가장 한국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은둔과 끈기의 역사. 누구 얘기입니까? 우리 한민족의 얘기거든요. 잘 나서지 않아요. 그냥 이렇게 없는 것처럼 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했다고요? 끈기가 있더라는 겁니다. 우리 5천년 역사를 버텨내는 힘이요. 바로 저는 여기에 있다고 봅니다. 뭐 힘이 세가지고 외관적으로 좋은 어떤 환경이 있어서 그런 거 아닙니다. 전혀 그런 것 없이 우리가 가진 것은 은근과 끈기라는 걸 가지고 이 5천년 역사를 이어왔는데 이 5천년 역사를 이어오는 가운데 지금에 와서 저는 엄청난 빛을 발한다. 이걸 봅니다. 세계사의 긴 안목에 봤을 때에 여러 나라가 부침을 했죠. 그런 부침이 있었는데 이제 우리 한국적인 이런 것이 상승할 때가 지금 와 있지 않는가 이런 생각합니다. 그런데 한국적인 것이 상승할 때가 왔다는 것은 또다시 말씀드려서 이 김주혜 작가님이 쓴 이 같은 소설이 큰 역할을 할 거다. 저는 그 생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서 핵심이 뭡니까? 핵심은 작은 땅이라는 부분인데 이 작은 땅의 야수들이라는 거거든요. 이 작은 땅의 야수들, 중국처럼 큰 대륙도 아닙니다. 그런데 이 작은 땅에 어떻게 이렇게 야수들이 있을 수 있었는가? 이 부분입니다. 우리 민족의 정신 가운데에 깊게 들어있는 것 중에 하나가 또 이 호랑이. 호랑이가 그냥 이렇게 사람을 해하는 정도의 호랑이가 아니고요. 매우 친밀하게 그려져 있습니다. 특히 우리 민화에 그랬죠. 그런 것처럼 우리 민족이 깊숙이 있는 게 호랑이였는데 일본이 한국을 침략하고 난 뒤에 아주 깔봤죠. 아주 깔봤습니다. 미개하다고. 그래서 그것도 보면 참 일본인들이 천박하기는 참 천박했죠. 자기네들이 좀 서양 세력을 일찍이 서양의 문호를 여는 바람에 우리보다 과학이든지 이런 게 먼저 그자들이 발달됐기 때문에 그 과학의 힘을 가지고 이제 우리를 침공해 들어왔는데 들어와서 해보니까 잘 안 되거든요. 잘 안 되는데 왜 이 조선인들은 두들겨 패면 두들겨 펼수록 더 들고 있나는가? 두들겨 패면 딱 수그러들어야 되는데 안 된단 말이에요. 두들겨 패면 수그러든다는 거는요. 농경 문화, 그러니까 일본인들은 철저한 농경 문화거든요. 농경 문화는 어떻게 되는가 하면은 위에서 누르더라도 수그러 들어가지고 죽었어 하고 기다리는 수밖에 없습니다. 자기 땅이든 재산이 이 땅에 다 있는데 이 땅을 들고 갈 수가 없잖아요. 근데 우리는
애시당초 유목문적인 기질이 아주 강합니다. 그러다 보면은 두들겨 패면 맞고 있지 않습니다. 한번 붙어보든지, 또 그것도 아니면은 에이 더럽다 마 똥이 뭐 무서워서 피하나 더러워서 피하지 이러면서 가버립니다. 유목민 특징이 그거거든요. 아 여기 동네 더럽네. 그러면 보따리 싸서 다음 동네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기질이 우리께 있기 때문에 일본인들이 생각할 때 어떻게 하면 저 조선을 잘 다스릴 수 있을까 이런 고민을 하는데 거기에 키워드를 찾습니다. 저 같은 저항 정신의 핵심이 한국의 호랑이에게 있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정신 속의 민화에 그렇게 호랑이가 아주 친근하게 돼 있다 했죠. 그래서 말은 호랑이를 잡아 없애줄게 이 얘기가 아닙니다. 해수구제라 합니다. 아주 나쁜, 그러니까 사람을 가끔 보면 민가에 내려와서 호랑이가 사람을 해친다든지 산속에 있는 나무꾼을 어떻게 했다든지 이제 이런 얘기들이 쭉 있어 왔죠. 있어 왔는데 그같이 사람을 해치는 해수, 그럼 해로운 그 짐승이죠. 해수를 구해준다. 이렇게 해서 일제가 말은 해수구제라는 걸 했는데 실제는 우리 민족의 주된 정신을 짓밟아 버리려고 하는 거죠. 그러면서 우리나라의 전체에서 호피라든지 호랑이 고기를 구하기 위해서 그자들은 또 그걸 또 즐깁니다. 뭔가 하면은 일본인들은 보면 좀 이렇게 호방한 기질이 없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면은 호랑이처럼 그걸 먹으면은 뭐를 좀 이렇게 대범해주고 호방한 것 아닌가 해서 호랑이 고기를 좋아하고 이렇게 했는데 그러면 어떤 이런 생각이 들죠. 일본은 왜 호랑이 없을까? 그 생각 해보셨나요? 일본 땅에는 호랑이 없다니까요. 왜 호랑이가 없는가 하면 한 세 가지 이유 때문에 호랑이가 없습니다. 과거에는 일본에도 우리도 호랑이가 있었어. 그러면서 그 동물의 뼈만 보고 동굴 속에서 나온 뼈라든지 그런 뼈만 보고 우리도 옛날에 호랑이가 있었는데 소멸돼서 이렇게 된 뼈들을 주로 가지고 호랑이가 있었다고 봤는데 이제 과학이 잘 발달되어지니까 이 과학적으로 뼈를 분석해 보니까 호랑이가 아니고 동굴사자라 합니다. 이미 전 세계에 다 멸종되고 없는 동굴사자로 확인됐지 호랑이하고는 아무 관계없는 다른 뼈였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에 일본에는 호랑이가 살지 못했다. 없었다는 겁니다. 첫 번째 그거고요. 두 번째는 지구 역사 가운데 7만 년에서 2만 년 사이가 빙하기로 있었는데 이 빙하기에 있었을 때에 일본은 이 아시아 대륙하고 연결된 지역에 있었거든요. 그래서 아시아하고 연결된 대륙으로 있었는데 이렇게 하면서 빙하기가 끝나면서 2만 년 전에 이제 빙하기가 끝나거든요. 빙하기가 끝나면서 바닷물이 상승하면서 일본은 섬이 되어 버립니다. 그렇게 섬이 되다 보니까 이제 빙하기를 견뎌낸 호랑이든지 이런 야수들이 헤엄쳐서 그 멀리 일본까지는 넘어갈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일본에는 호랑이가 없는 겁니다. 섬으로 되다 보니까 일본에도 호랑이 같은 그림이 있던데요. 그 그림은 중국이나 한국의 민화든지 그림들을 보고 자기네들이 상상해서 그렇게 되는 호랑이지 실제 일본에는 호랑이 자체가 없었습니다. 조선이라는 전기를 짓밟아 버리는데 제일 좋은 게 호랑이라는 정신을 여기에 짓밟아 버려야 된다라는 생각을 하고 또 한편은 일본인들은 뭐든지 좋은 거 보면 자기 거라 그러죠. 자기들 거라 그러죠.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는 구석기라든지 고대 역사가 아주 일본하고는 비교도 안 될 정도로 잘 되어 있습니다. 그럴 정도로 우리 역사는 긴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선사시대 역사가요. 그렇게 50만 년 전 뭐 이런 식으로 선사시대의 역사가 있는데 일본은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한 일본인 그 사람 과학자도 아니고 어떻게 보면은 좀 그런 사람입니다. 정식 과학 사람은 아니고 주로 이제 고대 유물 이렇게 수집하고 이러는 사람인데 일본도 우리가 이런 선사시대 유물이 있어 하면서 몇 번 발표를 합니다. 요번에는 뭐 50만 년 전 거니 뭐니 하면서 발표를 하는 건데 그런데 좀 이상해서 어떻게 하는가 하면 이 사람을 뒤를 추적하기 시작합니다.
역시 그런 것도 또 잘하죠. 뒤를 추적해 봤더니만은 알고 보니까 자기가 밤에 가가지고 묻어놔 놓고 그 다음에 발굴하는 거를 또 그걸 언론에 내 보여줍니다. 그렇게 언론에 내 보여주면서 이거는 무슨 뼈고 무슨 뭐 어떠 하면서 이렇게 되는데 그게 다 자기가 모아왔던 그런 뼈들을 숨겨놨다가 그렇게 한 게 들통납니다. 그래서 온 세계의 고고학자들의 비웃음을 받았지요. 저 다들 가만히 있지. 그렇지 않습니까? 역사라는 건 그렇게 만들어질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이 전국에 가시게 되면은 50만 년 전부터 있었던 선사시대 유적지들을 보시게 될 테고요. 혹시 전국에 가시기 불편하시면 우리나라는 군데군데 이 같은 오래된 유적지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굴포리 유적지, 전곡리 유적지, 조금 전에 말한 석장리 유적지, 천지연 유적지, 화순 대전 유적지, 전남 장흥 유적지, 상당히 많은 유적지들이 우리나라 땅에 있다고요. 그렇게 우리는 긴 역사가 있습니다. 일본인들이 그렇게 자기네들이 갖고 싶은 긴 역사를 갖고 그다지들은 우리 역사를 어떻게 보는가 하니 일본 역사가 길게 있었고 일본인들이 이 한국에다가 역사를 전해줬다. 이렇게 하면서 그거를 날조를 하려고 그랬죠. 그 역사 날조를 하려고 하는 이유는 니네들이 우리 일본 통치를 받는 건 당연해. 원래 옛날부터 그랬어 라고 해서 일본 학자들이 또 우리나라의 선사시대 역사를 많이 연구합니다. 연구를 해야 이제 거꾸로 이게 날조가 가능하니까 이제 그렇게 되는데 다 헛일이죠. 그런 식으로 해서는 그같이 될 수가 없죠.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그런 발상을 아예 하지 않죠. 역사인데 어떻게 역사를 날조하려고 하냐. 그런데 일본인들은 그게 가능합니다. 언제든지 그렇게 하죠. 어쨌든 이런 역사적인 배경이 있습니다. 그런 역사적인 배경이 있는데 여기에서 이 저자는 야수라는 것을 통해서 그러니까 한국에 있는 호랑이라는 걸 통해서 이 호랑이가 그냥 한국에 호랑이로 있는 게 아니고 일제하에 살아가는 개인들께 어떻게 이게 침투되어 있는가라는 걸 보여줍니다. 그래서 침투된 모습들. 그래서 크게 봤을 때 이 소설은 오키라는 어린아이의 성장 소설이라 한다 했습니다. 이 오키가 있다면은 오키 주변의 사람으로서 남정호가 나옵니다. 사냥꾼의 아들이죠. 또 그 다음에 오키를 사랑했고 그러는 오키를 중심으로 한 또 한 사람이 김한철이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인력거꾼이죠. 아주 여기도 보잘것없는 인력거꾼은 사실은 안동김 씨의 후손들입니다. 몰락한 그렇게 되면서 그러나 정신 가운데서는 휘저었던 안동김 씨의 후손이라는 게 강하게 거기 있죠. 그래서 여기서 결국 세 사람을 아주 단순화시키는데 오키를 중심으로 해서 한쪽은 남정호, 그 다음에 김한철 이렇게 되면서 남정호는 아버지가 조선 말기에 병사로서의 그렇게 있었다면은 나라를 뺏기고 난 뒤에 사냥꾼으로 생계를 유지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으로서의 아버지였다면은 남정호는 아버지의 그 사냥꾼의 기계 그거를 물려받으면서 그야말로 거지처럼 그렇게 살죠. 거지처럼 서울 바닥에서 그렇게 하면서 결국은 독립투사로 나서는 과정입니다. 그러니까 일제가 누르고 있을 때 남정호에게 간 호랑이적인 기질, 야수적인 기질이 독립투사로 나오는 겁니다. 거기에 비해서 김한철이라는 사람은 김성수라는 사람을 만나면서 사업가적으로 크게 되는 그런 김한철이 나오고요. 그래서 정호와 달리 한철은 아주 다른 모습으로 이렇게 되어지는 어떻든 이 망해져가는 나라에서 저항하는 어떤 모습들을 다 보게 됩니다. 그렇게 저항해 나가면서 김한철 같은 경우에는 그런 기업가로서 클 수 있는 그런 거를 보여준다면은 여기서 오키를 잘 보셔야 됩니다. 오키는 안오키인데 아주 소작농의 딸로서 도저히 그 생계가 불가능했던 그 어머니가 기생집에 갖다 팔면서 얘기가 시작됩니다. 그래서 기생집을 팔면서 50원을 받아서 그렇게 팔려나가는 오키를 통해서
우리 민족이 결국은 나라 뺏겨서 자기 그 행세 못하는 것이 오키 속에 독자가 볼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거죠. 오키 속에서. 그럼 오키는 어떻게 견뎌내는가? 적극적으로 투쟁하고 적극적으로 하는가가 아닙니다. 오키 나름대로의 소극적인 방식이지만은 자신을 꾸준히 키워나가는 모습을 봐야 됩니다. 이게 핵심이거든요. 이거를 잘 봐야 됩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오키는 어떻게 보면 굉장히 소시민적으로 그렇게 하는 것 같아요. 그런 한 모습. 첫 번째에 나라 뺏긴 상태라 했죠. 그것처럼 자기 집에 어머니 아버지하고 같이 살지 못하고 가난 때문에 내몰려지게 됐습니다. 나라 뺏긴 것하고 비슷하죠. 그 다음에 오키가 이 어려운 상황을 견뎌나가는 과정 속에서 소극적인 방식이지만은 자기 내면에 가지고 있는 것들을 점점 키워나갑니다. 첫 번째 먼저 극복해 나가는 부분은 신분적으로 극복합니다. 원래 기생으로 출발했지만은 더 이상 기생으로서는 아니고 기적에서 나오는 그런 영화 배우로 나가게 되는 그런 거를 보게 되고, 그 다음에 오키는 무엇보다도 자기 내면에 있는 예술성, 이 예술성을 가지고 예술성을 계속 키워나가면서 자기 신분적 한계를 뛰어넘게 되고, 결국은 자기 속에 있는 예술성이라는 걸 가지고 자기 자신이 성장해 나가는 중요한 모티브로 삼습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이 자기 자신의 성장은 결국은 일제에 저항하는 방식이죠. 그래서 군데군데 보시게 되면은 일본 장교라든지 이런 사람들의 유혹에 대해서 절대로 꿈쩍도 하지 않죠. 그런 것. 우리 민족이 바로 그런 정신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뭐 거창하게 힘이 세서 국력이 세서 세계를 휩쓸려고 하는 게 아니고요. 저는 우리 민족이 바로 이 오키와 같은 사람들이 이제 우뚝 서면서 우리 민족이 전 세계 역사에 기여할 때가 지금이 아닌가, 이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 소설을 읽을 때에 오키가 어떻게 되는가를 잘 보면서, 오키를 살펴보면서 가시게 되면은 이런 숨은 뜻이 있었구나라는 걸 아시게 될 것 같습니다. 우선 18장에 오게 되면은요, 첫 번째에 비 오는 밤이라고 했습니다. 문학적으로 비가 온다라는 것은 그렇게 좋은 것은 아니죠. 여전히 일제에 만만찮은 폭력이랄까요? 그런 게 나타납니다. 그래서 일제는 여전히 우리 한국을 이렇게 했으면서 오키라는 가냘픈 여인께도 검은 이 소나기가 나타나는 걸 보게 되고요. 그 다음 장이 제목이 설이라고 나왔습니다. 설이도 만만찮죠. 가을이 끝나고 난 뒤에 이제 설이를 맞게 되고 이렇게 되는 부분인데, 19장은 상당히 깁니다. 그래서 19장을 이렇게 좀 잘라서 그렇게 하도록 할 텐데, 아무튼 오늘 내용은 비 오는 밤이라는 것과 그 다음에 설이, 이 두 가지를 가지고 함께 하겠다, 이 얘기입니다. 이제 소설 본문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18장 비 오는 밤 1933년 같이 가보자니까 재미없게 왜 이래? 이토 백작이 크리스털 잿더리에 담뱃불을 끄며 야마다 대자에게 말했다. 이게 다 뭐하는 건가? 도무지 자네의 변덕을 맞출 수가 없군. 자네도 눈이 있지 않나? 저 테이블에 앉아있는 두 여자 보이지? 둘 중 하나는 꽤 아름답고 어쩌면 특별해 보이기까지 해. 사실 난 몇 년 전쯤 저 여자를 만나본 적이 있어. 이런 카페 여급이나 창부들에게 매료되는 자네의 성향을 난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네. 야마다 대자는 차갑게 웃으며 고개를 저었다. 만주 전쟁에 참전 중이던 야마다는 휴가를 내어 경성에 들렀고 그렇게 3년 만에 처남 이토를 만나 횃불을 풀던 참이었다. 최전방에서 중국군과 한국군에 대항하며 거친 싸움을 겪어온 야마다로서는 이토를 포함한 이 사회 전반이 태평하면서도 무지한 분위기가 역겨울 뿐이었다. 저 여자는 카페 여급 따위가 아니야. 영화에 나오는 배우라고. 이토는 이미 부스 밖으로 빠져나가고 있었다. 그는 한 여자에게 강박적으로 집착하다가도 어느 날 갑자기, 그리고 완전히 그 상대를 잊어버리는 부류의 남자였다. 8년 전 오키의 분장실에서 나온 뒤로 이토는 단 한 번도 오키를 떠올린 적이 없었다. 당시의 짧지만 강렬한 만남으로 욕구는 다분히 충족시킨 데다 그 이후로는 다른 취미들을 발견한 터였다. 물론
그중 일부는 다른 여자들이었지만 사실 이토는 그 어떤 이성에게 또 더 나아가 보편적인 타인들에게도 진심으로 흥미를 느껴본 적이 없었다. 남과 가까워질수록 그는 늘 자신의 자존감이 묘하게 깎여나가는 듯한 기분을 느꼈다. 이토가 야마다를 선호했던 건 바로 그런 이유에서였다. 야마다와 함께 있을 때는 그런 불결함이 가장 적게 느껴졌던 것이다. 이토가 사람들보다 더 좋아했던 것은 아름다운 물건이나 관념, 그리고 사물과 개념 사이의 텅 빈 공간이었다. 그 하얀 공백 속에 빠져들어 서늘하고 신선한 공기를 들이마시며 남은 평생을 보낼 수만 있다면 그는 진심으로 행복했으리라. 그럼에도 이따금씩 자신의 성향에서 벗어나 다른 누군가에게 관심을 갖는 경우가 있었다. 오키는 이토가 마지막으로 봤던 때와 완전히 다른 사람 같았다. 따은 올림머리에 한복을 차려입은 어린 기생이었던 그가 이제 세련된 서양식 드레스를 입고 머리는 짧게 잘라 집게로 컬을 넣은 모습을 하고 있어서만은 아니었다. 그의 이목구비도 예전과 꽤 달라진 듯 했는데 왠지 더 매혹적인 느낌이었다. 그렇지만 이토는 오키의 변치 않은 본질, 그의 몸을 둘러싸고 있는 어떤 신비로운 후광 같은 빛으로서 그를 알아보았다. 그는 오키를 더 가까운 곳에서 자세히 살펴보고 싶었다. 꽤 오랜만이군. 이토는 오키의 부스로 들어가 여유롭게 그의 옆자리를 차지하며 말을 건넸다. 오키는 전보다 더 밝게 빛나는 눈으로 그를 노려보았다. 유행에 맞춰 근사한 양장을 차려입긴 했지만 누가 봐도 평범하기 그지없는 외모를 가진 오키의 친구 역시 이토의 뻔뻔한 접근에 모욕감을 느낀 기색이었다. 하지만 이토에게 그 볼품없는 친구는 가짜 골동품을 훑어볼 때만큼의 관심도 기울일 만한 대상이 되지 못했다. 잘 지냈나? 당신 영화가 상영된다는 얘긴 들었는데. 이토는 오키에게만 시선을 고정한 채 물었다. 대자님, 오키가 느리고 신중한 일본어로 말했다. 여기 있는 여자들 중 당신과 기꺼이 이야기를 나누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많겠지요. 그렇지만 저는 그들 중 하나가 아닙니다. 하지만 난 그들에게 관심 없는걸? 이봐, 모든 걸 다 가지고 나면 어떤 기분인지 알아? 감히 상상도 할 수 없네요. 오키가 비꼬는 어조로 날카롭게 대꾸했다. 그렇지만 이토는 오키가 차츰 이 대화 속에 이끌려 들어오는 중임을 알 수 있었다. 젊음, 지성, 권력, 여자. 난 원하는 모든 걸 손에 쥐고 있어. 부족한 건 아무것도 없지. 뭘 갖기 위해 노력할 필요도 없고. 그땐 아주 지루해지는 거야. 심지어 아무리 예쁜 여자들과 함께 있어도 말이야. 진정으로 내 관심을 끄는 대상을 찾아내는 건 매우 드문 일이라고. 바로 너처럼. 왜 나죠? 이토는 한 손으로 턱을 괴고 오키의 사랑스러운 검은색 눈동자를 바라보았다. 뺨에서부터 부드러운 곡선으로 이어지는 목덜미, 그리고 V자 네크라인 위로 드러난 흰 대리석 같은 앞가슴의 피부는 마치 환하게 빛나는 벨벳 같았다. 오키는 한 여자가 내뿜는 아름다운 강체의 절정에 있으면서 그것을 의식하지도 못한 채였다. 그것이 이토에게는 일종의 고통을 안겨주었다. 나랑 춤 한번 추면 알려주지. 그는 침묵을 깨고 말을 이었다. 거절은 안 돼. 당신은 무용수고 마침 지금 나오는 노래는 더없이 멋진 왈츠잖아. 그가 일어나 손을 내밀었다. 카페 안의 사람들은 딴청을 부리면서도 곁눈질로 그들을 훔쳐보고 있었다. 잘생긴 일본인 백만장자, 새로 백작자기를 받은 귀족의 프랑스 사업가로부터 막 황금과 철강 광산을 사들였다는 남자와 경성 시내극장에 걸린 거의 모든 영화의 주연을 맡은 유명한 배우인 여자. 오키는 이토의 손을 잡았다. 모두가 그들이 춤추는 모습을 숨죽여 지켜보았다. 접객 훈련을 잘 받은 카페 종업원들까지도 다 같이 약속이나 한 듯이 손님 접대를 잠시 멈추고 한편으로 비켜 나서는 서로에게 소곤거리느라 여념이 없었다. 백 작가 배우는 그야말로 훌륭한 한 쌍이었다. 야마다는 자신의 친구이자 처남의 달라진 모습에 조용히 매료되어 그를 자세히 관찰했다. 이토는 한쪽 팔로 여자의 허리를 안고 자신의 몸 가까이 끌어당긴 채 여유로우면서도 자신감 있게 움직이고 있었다. 야마다는
태어나서 한 번도 춤을 추어본 적이 없었다. 잠시 그는 카페 한가운데서 저 아름다운 여자를 팔로 감싸 안고 있는 남자가 자신이라고 상상해 보았다. 이토의 말이 옳았다. 그 여자는 아주 특별했다. 얼굴과 몸매가 완벽하게 아름답다고 할 수는 없었지만 그의 존재감과 움직임에는 사람들의 시선을 집중시키는 매력이 있었다. 왈츠가 끝나자 두 사람은 서로에게서 자연스럽게 몸을 떼어냈고 이윽고 이토가 야마다의 테이블로 걸어왔다. 저 여자는 이만 가고 싶다는데 내가 집까지 차려 데려다 주겠다고 했어. 자네는 택시를 잡아 타고 가도 괜찮겠지? 당연히. 조만간 다시 만나자고. 미네코에게 안부 전해줘. 연아와 오키는 함께 카페 밖으로 걸어나갔고 이토가 급히 코트 소매에 팔을 꿰어 넣으며 그들의 뒤를 따랐다. 그는 직접 차문을 열어 두 여자를 태운 뒤 반대편으로 올라탔다. 차가 연아의 집 앞에 닿을 즈음 부연 안개비는 얼음처럼 차갑고 묵직하게 쏟아붓는 폭우로 변해 있었다. 오키는 친구를 포옹하며 작별 인사를 나눴지만 그들 사이의 장벽이 다시 돌아왔다는 느낌을 받았다. 심지어 그 벽이 이제는 전보다 더 단단해져 결코 뚫을 수 없이 굳어진 것만 같았다. 그러한 기분이 오키의 마음을 심란하게 했고 그래서 집으로 가는 내내 그는 창 쪽으로 완강하게 고개를 돌린 채 꼼짝도 하지 않았다. 금속으로 된 차체 지붕에 떨어지는 빗소리와 보트의 노처럼 진흙탕을 저으며 뚫고 나아가는 바퀴 소리를 제외하면 차 안은 쥐 죽은 듯 고요했다. 여기 세워주세요. 자신의 집 앞에 이르러 오키가 입을 열자 운전사가 차를 세웠다. 태워줘서 고마워요. 잠깐! 이토가 오키의 손을 끌어쥐었다. 들어가도 될까? 오키는 고개를 저었다. 이러지 마. 오늘 밤 즐거웠잖아. 몇 년 전에 내가 좀 거칠게 굴었다고 아직도 화나 있는 거야? 지금의 당신은 그때보다 친절해 보이고 더는 군인도 아니지만 당신은 여전히 똑같은 사람이에요. 나는 당신을 절대 좋아하게 되지 않을 거야. 그렇게 말하는 동안 그 옛날 분장실 안에서 저벅저벅 걸어 들어오던 이토의 모습이 눈앞에 다시 생생히 떠올랐다. 그 남자의 진정한 본성, 즉 무심하면서도 습관적인 잔혹함을 다시금 되새겨주는 장면이었다. 좋아하든 말든 그런 건 아무 상관없어. 내 아내와 나는 한 번도 서로를 좋아한 적이 없지만 우리 부부는 최고의 결혼 생활을 영위하고 있지. 이토가 경멸적인 미소를 지었다. 소설이나 영화에 나오는 사랑 같은 게 있을 것 같아? 남자와 여자 사이에 유일하게 중요한 건 서로가 필요로 하는 걸 적절히 교환하느냐야. 물론 약간의 미움이 오히려 열정을 더하는 요소가 될 수도 있지. 내 생각에는 말이야. 남자는 오키의 손목을 끌어당기며 몸을 기울여 그의 목덜미에 강제로 키스하려 했다. 당신한테 내가 필요로 하는 건 아무것도 없어. 오키는 이렇게 말하며 있는 힘껏 그를 밀쳐냈다. 적당한 추격전도 좋긴 하지만 너무 멍청하게 굴지는 마. 어리석은 건 딱 질색이니까. 이토의 거친 목소리가 나오기 무섭게 오키는 간신히 잡힌 손목을 풀어내고 차문을 열어 급히 뛰쳐나왔다. 이토가 따라올까봐 오키는 집을 향해 죽을 힘을 다해 달렸다. 시끄러운 폭우 소리 사이로 그 남자의 차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린 것 같았다. 대문 처마 밑에는 빵모자를 쓰고 깔끔한 외투를 걸친 남자가 우두커니 선 채 비가 멎기를 기다리고 있었다. 그 사람이 정호라는 걸 깨닫고 오키는 그의 품에 곧장 뛰어들었다. 내가 여기 있어서 얼마나 반가운지 몰라. 오키의 입에서 숨가쁜 소리가 새어나왔다. 그가 정호를 처음으로 껴안아 보는 순간이었다. 오키야. 정호는 낮은 목소리로 속삭인 뒤 고개를 들어 뒤쪽에 있는 검은 차를 노려보았다. 무슨 일 있었어? 저거 누구 차야? 오키는 정호가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서 혹은 그저 자신의 명예를 지켜주기 위해서라도 무슨 짓이든 하리라는 걸 알고 있었다. 아무 일도 아니야. 그는 말했다. 알지? 누군가 너한테 손끝 하나라도 건드리려고 하면 나한테 딱 한마디만 해주면 돼. 정호는 이를 악물고 살기 가득한 눈빛으로 차를 쏘아보다가 자신의 충성을 증명할 기회를 간청한 듯 오키의 눈동자를 향해 시선을 내렸다. 이토가 차에서 내려 혹시라도 두 남자가 직접 대면하는 상황이 벌어지는 건 아닐까 싶어 더럭 겁이 났을 때
마침내 폭우 속에서 종소리를 듣고 온 하인이 대문을 열었다. 오키는 안도하며 말했다. 얼른 들어가. 나랑 차라도 마시자. 거실 대신 오키가 정호를 이끌어 데려간 곳은 자기 침실이었다. 정호는 이를 좋은 신호로 받아들였다. 게다가 조금 전 오키가 자신을 어찌나 꼭 끌어안았던지 두근거리는 가슴을 누르고 침착한 태도를 유지하기 위해 엄청나게 노력해야 했다. 하인이 차를 내온 뒤 둘만 남겨둔 채 방을 나가자 그들은 차가운 비를 맞아 부른 두 손으로 모락모락 김이 나는 컵을 감싼 채 조금 어색하게 마주보고 앉았다. 그래, 어쩌다 이렇게 늦은 밤에 우리 집에. 오키가 말을 꺼내다 갑자기 멈췄다. 아니야, 내가 말을 잘못했다. 사실 오늘 저녁에 난 우리가 서로 얘기하지 않은 지 어쩌면 이렇게 오래되었을까 생각하고 있었어. 내가 보고 싶었거든. 나도 오키 내가 보고 싶었어. 정우가 말했다. 난 언제나 내가 보고 싶어. 오키는 소리내어 웃고 찻잔을 내려놓았다. 그러면 더 자주 보러 오면 되잖아. 내가 어디 있는지 찾아낼 수 있으면서. 그래. 하지만 가끔은 너도 날 찾아주길 바랐어. 종호가 어렵게 말을 이었다. 나는 너한테 그만큼 중요하지 않은 것 같더라고. 무슨 소리야? 당연히 중요한 사람이지. 내 가장 오랜 친구들 중의 하나가 바로 너잖아. 내 덕분에 월양 언니 목숨까지 구했는걸. 정호는 조금 더 용기를 내보기로 했다. 어쨌든 그는 줄곧 자신의 감정을 숨기는데 지쳐있던 참이었다. 오키야, 난 너를 사랑하고 있다는 얘기를 하는 거야. 그리고 너도 날 사랑하는지 알고 싶어. 그가 이 말을 꺼내놓는 순간 오키는 자기 무릎으로 시선을 내리깔았다. 차가운 비를 맞아 오키의 손톱은 여전히 반쯤 얼어붙은 채 붉은 빛을 띠고 있었다. 나도 물론 널 사랑해. 정호야, 우리가 어린 아이였을 때부터 나는 항상 너를 동경했어. 왠지 알아? 넌 아무것도 겁내지 않으니까. 가진 게 아무것도 없을 때조차 그 당당하고 두려움 없는 모습이 나는 그저 놀랍고 존경스러웠어. 어렸을 때 연하는 내가 겁쟁이라고 놀려대곤 했거든. 내가 도와준 덕분에 나도 너처럼 더 용감한 사람이 될 수 있었던 거야. 오키는 작게 웃었다. 하지만 나는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있어. 정말 미안해. 어느 정도 예상하고 있었음에도 그 말을 듣자 정우는 내면이 산산조각으로 부서져 내리는 느낌이었다. 누구야? 그는 생각을 거치지 않고 불쑥 입에서 나오는 대로 물었다. 어느 집 돈 많은 바람둥이 자식이지? 그 사람 이름은 김한철이야. 그냥 자전거포에서 일하는 수리공이고. 오키는 희미하게 웃었다. 지난 몇 년 동안 오키를 위해 조금이라도 나은 남자가 되고자 노력했는데 정작 오키는 무슨 정비공 따위와 사랑에 빠져 있다니 정호로서는 도무지 받아들이기 힘든 상황이었다. 그는 혼란스럽다 못해 허탈한 웃음을 흘렸고 오키는 그 웃음을 그들 사이의 긴장감이 다 풀어졌다는 의미로 다시 좋은 친구로 돌아갈 수 있다는 뜻으로 받아들였다. 아무래도 내 취향은 가난하고 불쌍한 남자들인가 봐. 오키는 농담을 건넸다. 그러고 보니 너한테 한철 씨에 대해 이야기했던 적이 없네. 아, 이 일로 내가 내 곁에서 떠나간다면 나는 그냥 죽고 싶은 심정이 될 거야. 살아가다 보니 그 무엇도 옛 친구의 자리를 대신할 수는 없는 게 점점 더 절실히 느껴지거든. 잠깐 기다려봐. 너한테 보여줄 게 있어. 오키는 자리에서 일어나 작은 서랍장으로 가더니 무엇인가를 손에 들고 돌아왔다. 그는 그것을 정호의 손바닥 위에 떨어뜨렸다. 봐, 그 옛날 내가 와서 우리 집 담장 너머로 던졌던 바다유리야. 나는 이걸 계속 보관하고 있었어. 정호는 그 매끈한 녹색 조약돌을 바라보았다. 사람들이 서로를 간직하려 하는 그 모든 물질적이고 비물질적인 방식들, 단어, 기억, 몸짓, 감정을 담뿍 담은 소중한 무언가가 되었다가 다시 아무 의미 없는 물건으로 돌아가는 것들이 그의 손바닥에 평온하게 자리 잡고 있었다. 그것은 헤아릴 수 없을 만큼 무거웠고 동시에 깃털처럼 가벼웠다. 그는 조약돌을 오키에게 돌려주었다. 걱정하지 마. 나는 아무 데도 안 가. 그가 말했다. 야마다가 야마다 대자였죠. 안주로 나가서 복무하는 중이었는데 이제
천하민 이토를 만나러, 이토는 이제 군대에서 제대를 해서 있고요. 천하민 이토를 만나러 서울에 왔더랬습니다. 그래서 와서 카페에서 이 두 사람 이렇게 만나서 얘기하던 중에 거기에서 오키를 보고 이제 하는 얘기입니다. 가서 저 여자들 한번 만나자고, 가자, 같이 가보자. 그렇게 하니까 야마다는 얘기가, 어떻게 자네는 일같이 이렇게 수준 낮은 여자들하고 그러냐, 이 얘기를 합니다. 그렇게 하니까 얘기가, 아니야, 저기는 영화에 나오는, 과거에는 기생이었을지 모르지만은 이미 영화 배우로서 그렇게 한 사람이고 저급한 거는 아니야, 그러면서 만나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해서 만나서 얘기를 나누고, 물론 아주 오래간만에, 아시다시피 특히 이토는 어떻습니까? 오키가 한창 배우로서의 그렇게 뜰 때에 급탈을 하려고 덤벼들지요. 공연이 끝나고 난 뒤에 분장실에서 옷을 갈아입고 있는데 덤벼들어서 온 게 이토였습니다. 그렇게 와서 급탈을 하려고 할 때에 오키는 사력을 다해서 그렇게 저항을 하고 마지막에 안 되니까 이 어깨를 물어버리죠. 어깨를 물어버리면서 결국은 그렇게 하는 게 오키였는데, 그러고 난 뒤에 여기서 만나게 되는 겁니다. 세월은 흘러서 그렇게 만나게 됐으니. 그런데 그러면은 이토 백작은 오키를 진정으로 사랑해서 또는 예술적인 면에서 높이 평가해서 그런 게 아니고요. 이토는 이런 얘기를 합니다. 아름다운 물건이나 관념, 사물과 개념 사이에 텅 빈 공간을 좋아해, 이겁니다. 그래서 이토가 가지고 있는 내면의 미적인 거라고 한다면은, 자기 내면을 얘기하는 것을 보면 미학적 탐구라고 할까요? 그런 부분은 매우 지배층의 오만함과, 한마디로 텅 빈 공간을 좋아한다는 것처럼 이토 자신 자체가 그같이 사람이 빈 사람이죠. 내면이, 자기는 미학적 탐구라고 뭐 그렇게 말을 거창하게 갖다 붙이지만 자기는 빈 깡통입니다, 한마디로. 그런데 거기에 뭐가 있는가 하면 지배층으로서의 오만함과 특히 연약한 타자에 대한 무감각함이 그대로 오키에게 나타나고 걸 보게 되죠. 그래서 천박한 일본인들이 우리 조선을 다스리면서 조선인들이 끝까지 목숨 걸고라도 저항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바로 이런 겁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생각도 합니다. 일본 제국이라는데 일본이 과연 제국인가? 제국은요, 그런 게 아닙니다. 제국은 그렇게 잔인하고 그렇게 머리 빈 사람들이 하는 게 아니고요. 대영 제국 한번 보십시오. 대영 제국은 자기 나라보다도 100배나 더 큰 나라를 다스렸지만은요, 그 다스림 속에서 많은 부분에 그들이 가진 언어나 종교나 문화나 이런 거를 전부 다 인정해주고 키워줍니다. 그렇게 되면서 대영 제국이라는 큰 거를 이끌어 가다 보니까, 그렇게 통치를 해오다 보니까 아직까지도요, 대영 제국의 속국으로 있었던 나라들이 상당히 자부심을 갖습니다. 우리가 대영 제국의 속국이어서 대영 제국의 그 정신을 우리는 그대로 물려받았어. 이렇게 해서 그 중에 하나가 참 놀라운 사실은요, 마치 올림픽을 하듯이 이 사람들이 대영 제국 속국들만 모여서 하는 그 체육대회가 열립니다. 이 체육대회 이름이 커먼웰스 게임이라고 하는데, 우리말로는 영연방 경기대회 이렇게 됩니다만, 어떻든 커먼웰스 게임이라는 게 4년마다 열리는데, 올림픽이 열리는 중간해, 그러니까 올림픽도 4년마다 열리지 않습니까? 그 중간해로 돌아가면서 여는데, 자그마치 참가 회원국이 56개국입니다. 엄청나죠? 56개국인데 현재 예를 들어서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 인도,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쭉 이렇게 나오는 나라들이 여기에 회원국으로 되어져 있고요. 개최지는 올림픽을 열듯이 이렇게 그 회원국 나라들을 돌아가면서 그렇게 열립니다. 1930년에 처음으로 이 같은 대회를 열게 됐고요. 그때는 브리티시 엠파이어 게임스, 대영 제국 경기 대회, 이런 식으로 영국이라는 말이 들어가는데 이름이 그렇게
커먼웰스 게임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1978년에 이렇게 바뀌었다 그러고요. 아무튼 왜? 그러면 왜 이 같은 거를 하느냐라는 겁니다. 식민지였던 이 나라들이 문화적인 공유를 해나가면서 자신들의 어떤 정체성 가운데에 서로 나누어 갖겠다는 겁니다. 물론 아시다시피 아직까지 영국 국왕을 자기네 국왕으로 지키는 나라들이 있죠. 예를 들어서 캐나다라든지 또 호주라든지 그런 데는 아직 영국의 국왕이 자동으로 자기 나라의 국왕이 됩니다. 이렇게 되는 정도가 돼야 제국이라고 할 수 있을 텐데 우리는 생판 껄렁껄렁한 동네 깡패 같은 비슷한 못된 인간이 그렇게 짓밟아 버리는 바람에 참 어려움을 겪었죠. 그래서 혹시 일본 문화 우리가 같이 참 이거 서로 공유하면서 이렇게 하자라는 게 있나요? 예를 들어서 일본 문화 같은 경우에 대표적인 게 다신교죠. 정신 문화가 부족한 경우에 다신 사상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 다신 문화 같은 경우에는 절대 앞으로의 세계를 이끌 수 없는 정신이거든요. 그 정신이에요. 그런 다신 문화라든지 또 그 다음에 매우 폐쇄적이거든요. 제국이 되려면 마음이 넓어야 되고요. 수용할 줄 알아야 되고요. 또 관리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런데 그런 기능이 거의 둔치에 가깝다 할까 아둔할 정도로 그런 기능을 못하는 게 현재 일본이 아닌가. 만일 제가 일본의 통치자라면 저는 다르게 할 것 같아요. 오히려 한국이나 중국이나 다 끌어안으면서 우리 한국, 중국 세 나라가 똘똘 뭉쳐서 잘 되게 되면은요, 이쪽 서양 세력들이 함부로 못 보게든요. 그렇게 같이 이렇게 연대를 해나가려 해야지. 걸핏하면 상대 약점을 물고 늘어지고 주뜯고 또 가만히 있는 독도를 자기네 땅이라고 그러고 이렇게 되면 안 됩니다. 그런 인간들 참 안타깝죠. 얘기가 갑자기 이상하게 됐는데 아무튼 저는 이 소설을 대하면서 다시 일본인들이 우리께 어떻게 했는가를 한번 생각해 보다 보니까 이 얘기가 나왔습니다. 놀랍죠? 거꾸로 얘기해 볼게요. 우리 한국에서 일제가 우리를 그렇게 했으니까 일제한 사람들 모이자. 예를 들어서 뭐 중국이나 심지어 필리핀까지 할 것 없이 일제가 손 쭉 흘려 말레이시아 여러 나라에 이 동남아시아에 그 손을 뻗쳤단 말이에요. 모이자 그렇게 했을 때 모일 것 같습니까? 이 미친놈이라고 대반 그 얘기 나오죠. 한국에서 엄청난 나쁜 짓을 했을 뿐만 아니고 중국에서 특히 난징 대학살 같은 경우에는요. 정확히 몇 명 죽은지 모릅니다. 한 도시를 그냥 인간 청소를 하듯이 해버리기 일제가 한 짓이거든요. 지네들 일제가 생각할 때는 이 난징을 이렇게 싸그리 인간 청소를 해버리면은 이 넓은 중국 땅이 겁먹고 어서 오십시오 하면서 할 거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그거는 또 아니죠. 어떻든 아무리 그렇더라도 그 무고한 사람들을 그렇게 학살해버리는 게 일제가 하는 짓이었는데 뼈를 갈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재수없이 속국이 되긴 하더라도요. 더 재수없는 거는 하필 일본인이었다라는 게 저는 뼈 아프다는 거죠. 우리 역사 가운데요. 그러니까 동네에서 아주 질 나쁜 놈께 당했다. 이렇게 생각해주고 웃자겠네요. 지금은요. 같은 동네에 사는데 아직도 아주 질 나쁜 놈께 당했다. 이러면서 넘어가야 되겠죠. 그런데 그 질 나쁜 동네의 아이가 지금 여기에 이토로 나옵니다. 이토로 나와서 또다시 오키를 만나고 난 뒤에 오키를 또 어떻게 해보려고 자기 차로 태워준다든지 뭐 그렇게 하면서 집 앞에 딱 차를 세웠는데 오키가 그냥 가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 차에서 붙잡으면서 내가 집에 들어가면 안 됐냐고 그럽니다. 그러면 오키는 그 손을 비 오는 날인데 소나기를 벗어나서 집으로 마구 뛰어들어갑니다. 집으로 마구 뛰어들어가는데 대문 앞에 한 사람이 서 있는 거예요. 봤더니만 정호가 오키를 만나려고 와서 대문 앞에서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오키는 자기 자신도 모르고 와락 정호의 품 안에 안겨버립니다. 그러니까 정호가 무슨 일이야? 이렇게 되겠죠. 뭔 일 있어? 차에서 무슨 일 있어? 이렇게 합니다. 아니라고. 그렇게 얘기하면서 집에 가서 차 한잔 마시자고. 그럼 집 안에
들어가게 되죠. 여기서 끝까지 이토는 오키를 범하려고 하는 어떤 그런 모습으로 나온다면은 끝까지 거부하는 오키를 또 보게 되지요. 그래서 집에서 들어가서 뭐 얘기가 어린 시절 얘기도 나오고 그렇게 되는데, 이때에 오키가 정우에게 내보여주는 그런 그 바다유리 이렇게 보여줍니다. 그럼 이 바닷돌은 어떻게 되는가 하니, 아시다시피 오키가 정호를 그 다니의 이불을 훔쳐가지고 정우께 줬다가 들킵니다. 그렇게 들키면서 완전히 오키가 위기를 당하죠. 그러면서 다니가 금종력을 내립니다. 너 다시 이 집에서 나가지 말라. 바깥으로, 대문 밖으로 나가지 말라는 금종력이 내려지고요. 또 다시는 그 거지 개하고 놀지 마라. 한 번만 노는 게 걸리게 되면 가만 안 두겠다. 우리 집에서 쫓아내겠다.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 어린 마음에 어린 아이가 그랬는데, 정호도 그렇고 오키도 그렇고 너무 보고 싶지만 서로 만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정호는 오키의 집에다가 조약돌을 주워가지고 그 정원에다가 이렇게 던져놓고 가고, 또 조약돌을 던져놓고 가고 그러는데, 그때의 옥색, 그러니까 옥색의 그 바닷돌입니다. 그 옥색의 바닷돌을 오키는 그걸 잘 감직합니다. 잘 감직했던 징표죠, 일종의. 그런 징표를 갖고 있다가 어린 시절 얘기가 나오고 하니까 그거를 보여줍니다. 그렇게 하면서 헤아릴 수 없는 시간들, 이 조약돌에 헤아릴 수 없는 시간만큼 무겁고, 중요한 건 이겁니다. 헤아릴 수 없을 만큼 무겁고 동시에 깃털같이 가벼운 감정의 응축물이다라는 겁니다. 결국은 헤아릴 수 없을 만큼 무겁다는 건 뭡니까? 바다에서 바다 유리가 되기 위해서 파도에 꺾이고 모래에 깎이고 그렇게 하면서 바다 돌로 만들어지죠. 이 바다 돌을 만들어지는 과정들을 쭉 한번 보십시오. 긴 시간이 필요할 테고, 마찬가지로 그래서 헤아릴 수 만큼 그런 무거움이 여기에 놓여 있는 게 바닷돌이라는 겁니다. 이 바다유리 이렇게 되는 게 첫 번째고요. 그 다음에 동시에 깃털처럼 가벼운이라고 했습니다. 이 깃털처럼 가벼운 거는 보면은 이들의 관계가 그렇게 깊이 연결됐나요? 아니에요. 깃털처럼 들어는 좀 깃털이 날아오는 것 같으면 휙 날아가고, 가까이 오는 것 같은데 휙 날아갈 수밖에 없는 게 오키와 정호의 관계였습니다. 그래서 이 깃털처럼 가볍기도 한 거였다라는 걸 말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이 소설은요, 전체적인 주제 가운데 중요 주제가 인연이라는 겁니다. 어떻게 인연이라는 게 쭉 연결되어 오는가라는 부분을 보게 되는데요. 들어는 이 인연이라는 게 그 당시에 볼 때는 깃털같이 가볍게 쉽게 날아가기도 했더라는 겁니다. 그러나 전체로 흐르는 그런, 마치 길고 긴 역사 속에 더불어 나온 우리 한민족의 역사와 더불어 되어진 것처럼 사람 관계도 이렇게 되더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18장을 보실 때에는 이같이 오키가 또다시 위험을 당하게 되면서 정호를 만나게 되고, 그렇게 정호를 만나서 그 바닷유리라는 이 상징들, 징표지요. 징표를 자기 집에서 보여주면서 되는 얘기로 18장을 그렇게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어서 19장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19장 서리 1934년.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은 두 종류로 나뉘며 대다수는 그중 첫 번째 범주에 속한다. 인생의 어느 시점에서 자신이 현재의 상태에서 성공을 향해 더 나아갈 수 없으며 앞으로도 영원히 불가능하리라는 것을 깨닫는 사람들. 그러고 나면 자신의 삶에 주어진 운명을 합리화하고 그 자리에 만족하는 법을 배워야만 한다. 가장 가난한 사람들이 이것을 깨닫는 시점은 놀랍도록 일러서 대체로 20살이 되기 전에 도달한다. 교육의 혜택을 받은 사람들 또한 30에서 40살 사이에는 같은 결론에 이른다. 일부 사람들은 출생 환경이나 그 자신의 야망, 그리고 재능에 힘입어 대략 취인 전후에 비슷한 깨달음을 얻는데, 그 정도 나이에 이르면 이러한 소강도 그렇게 끔찍해 보이지 않는 법이다. 두 번째 범주에 속하는 사람들은 극히 드물다. 인생을 마감할 때까지 자아의 상승과 확장을 조금도 포기하지 않아도 되는 사람들 말이다.
김성수는 이미 태어난 순간부터 도내 4개군에 걸쳐 있는 어마어마한 크기의 비핵환 논밭을 상속받을 부잣집 장손 신분을 타고났을 뿐 아니라 어느 장관의 외동딸을 아내로 맞으면서 바로 이 범주에 속한 남자가 되었다. 아들이 없었던 성수의 장인은 당시 관례대로 남자 친척을 양자로 삼는 대신 자신의 딸에게 모든 재산을 다 물려주었다. 게다가 바로 이듬해 역시 외아들이었던 성수의 사촌 형제가 예쁘고 젊은 정부와 관계를 갖던 중 의문의 복상사로 숨을 거두고 말았다. 삼촌이 아직 살아있긴 했지만 성수는 그의 재산까지 물려받을 후계자가 되었고 이렇게 한 가족 안에서 두 갈래로 뻗어나갔던 부는 성수에게로 우아하게 다시 돌아와 결합하였다. 성수는 자신의 비범한 행운을 인지하지 못할 만큼 천박하거나 무지하지 않았다. 가끔 그는 인생이 불공평할 정도로 자신에게 관대하다고 느끼곤 했다. 51살, 중년의 활력이 정점에 이른 그는 여전히 사무실에 출입하며 정기적으로 책을 출간했다. 많은 또래 동료들처럼 방황하거나 게으르게 시간을 보내지도 않았다. 경기가 침체하고 가산이 줄어들면서 성수의 지인 중 상당수는 적절한 직업을 찾지 못한 채 소속도 목적도 없이 떠돌아다녔고 일부는 삶의 의지조차 잃은 채였다. 그의 친구였던 극작가가 한강다리에서 뛰어내려 자살한 것도 벌써 3년 전이었다. 성수는 잠시 슬픔에 잠기긴 했지만 사실 나이가 들면서 점점 그 누구에게도 진심으로 연민을 느낄 수가 없었다. 다른 사람들이 겪는 고통과 불행은 결국 그 모든 것을 용케 피한 자신이 매우 뛰어난 인물이라는 성수의 믿음을 더욱 단단히 만들 뿐이었다. 경성 시내의 모든 이가 성수를 알아보고 그를 존경했다. 지하에서 활동하는 공산주의자들만큼은 예외였지만 어차피 그들은 곧 정부의 단속에 무릎을 꿇을 처지였다. 오직 한 가지 일이 성수의 마음을 불안케 했다. 천문학적으로 보이는 그의 재산이 꽤 빠른 속도로 고갈되어 가는 듯 보인다는 점이었다. 성수 자신도 늘 돈 쓰는 재미를 알았고 고급 식당이나 옷, 여자에 들이는 비용을 줄일 계획은 없었다. 하지만 그의 외동 아들이 자신을 본받아 가산을 탕진하는데 얼마나 많은 돈을 쓰게 될지는 도무지 짐작조차 되지 않았다. 아들놈은 성수가 했던 그 모든 방탕한 짓거리를 훨씬 더 큰 규모로 벌였을 뿐 아니라 도박과 아편이라는 새로운 폐해까지 더했다. 성수는 이미 부유한 마을 두어 곳과 그에 딸린 농지 가격에 맞먹는 만큼 막대한 아들의 빚을 갚아준 터였다. 이제 그의 인내심은 한계에 도달하고 있었다. 그 불안정한 처지에 일본 정부의 재산세 인상이 더해졌으니 이는 한국인 토지 소유주들로 하여금 자발적으로 땅을 포기하도록 압박하기 위한 수단이었다. 지주들이 높은 재산세를 이기지 못해 마침내 땅을 팔기로 결정할 때마다 일본인들은 근처에서 서성이며 냄새를 맡고 있다가 지주들이 내놓은 땅을 헐값에 낚아채곤 했다. 오늘 아침 성수는 지방 본가에 있는 아버지에게 그 문제와 관련한 편지를 받았다. 아버지의 말에 따르면 현지 경찰이 일본 귀족들을 안내해 자신의 토지를 보여주고 다닌다는 것이었다. 관광이라는 명목으로 진행되는 이 일은 사실상 성수의 아버지를 은근히 압박하기 위한 조치였다. 산책하는 내내 이런 성가신 걱정거리들이 마음속에 쌓여갔지만 자전거포에 도착한 순간 그는 모든 걸 한꺼번에 훅 털어버렸다. 늦가을의 쌀쌀한 오후였는데도 문은 활짝 열려 있었다. 가게 안에는 점장과 수석 정비사가 뜨거운 호빵과 함께 차를 마시며 한가로운 수다를 떨고 있었고 보조 수리공은 자전거 옆에 몸을 웅크린 채였다. 성수가 인상을 찌푸리며 헛기침을 하자 점장이 깜짝 놀라 늘어져 있던 자세를 가다듬었다. 사장님께서 가게에 직접 오실 줄은 몰랐습니다. 점장이 깍지 낀 손을 쥐어짜며 웃음을 흘렸다. 평소 가게에 얼굴을 비치는 일이 거의 없는 성수가 하필 이날 연말 감사를 하러 예고 없이 들르자 당황하고 초조한 기색이었다. 따뜻하게 차 한 잔 드시지요. 야, 한철아, 무엇 하느냐 처박혀 있냐? 얼른 차 좀 내오지 않고. 그가 보조 수리공에게 잔뜩 성질을 부리며 지저댔다. 꾸부정하게 앉아있던 한철이 건장한 상체를 펴고
순수히 몸을 일으켜서는 차를 준비하러 뒷방으로 향했다. 성수가 점장을 향해 얼굴을 찌푸렸다. 차는 됐네. 바쁘지 않다면 지금 바로 장부를 확인하고 싶은데, 성수가 말했다. 그리고 우리 딸애도 곧 이리로 올 거야. 자전거가 고장나서 고쳐야 한다더군. 성수는 말을 마치기 무섭게 뒷방으로 들어갔고 점장도 그의 뒤를 따랐다. 그들은 1시간에 걸쳐 함께 장부를 들여다보았다. 의문스럽게 비거나 남는 부분 없이 모든 입출 명세가 정확하고 깔끔하게 정리되어 있었는데 이는 이 점포를 연 지 수년 만에 처음 있는 일이었다. 올해는 무기가 아주 훌륭하군. 성수가 중얼거렸다. 점장은 만족스러운 미소를 머금은 채 연신 꾸벅꾸벅 고개를 숙이며 가식적인 겸량을 떨었다. 그저 제 할 일을 했을 뿐인데요, 사장님. 그렇지만 사업은 여전히 손익분기점을 넘지 못하고 있어. 왜 그럴까? 성수가 물었다. 글쎄요, 사장님. 워낙 다들 힘든 시기다 보니 점장은 변명을 늘어놓기 시작했지만 성수가 손을 내저 그의 입을 막아버렸다. 됐어. 이만 나가보게. 아, 그리고 그 보조하는 애 좀 들어오라고 해. 김한철이 말씀입니까? 여기 보조가 그 녀석 말고 또 있나? 비꼬는 듯한 성수의 질문에 점장은 고개 숙여 인사를 하고 나가버렸다. 한철이 들어오자 성수는 맞은편에 있는 의자를 가리키며 앉으라는 손짓을 해보였다. 자네가 여기서 일한 지도 벌써 1년이 되어가는군. 청년이 자리에 앉자 성수가 입을 열었다. 점장 대신 자네가 장부 정리를 해왔다는 거 눈치챘네. 물론 공로는 그 떠벌이가 다 가져갔지만 사실은 자네의 일솜씨였다는 걸 나는 알고 있어. 한철은 아무 말 없이 가만히 앉아 있었다. 참 훤칠하니 잘생긴 젊은이라고 성수는 생각했다. 그 청년의 표정에는 지성이 엿보였고 그의 태도에는 경청의 자세가 깃들여 있었다. 네, 사장님. 제가 부기를 돕고 있었습니다. 한철이 마침내 입을 열었다. 수리 작업은 어떤가? 장부 정리 일과 병행하려면 꽤 힘들 텐데. 아닙니다, 사장님. 제가 필요한 일이라면 뭐든 돕고 싶습니다. 하지만 자네는 대학까지 졸업하지 않았나? 저 멍청이들이 자네한테 이래라 저래라 명령하는 게 마땅치 않을 텐데. 점장은 고등학교도 나오지 않았어. 자네가 들어오기 전까지 그이가 기록하는 장부는 엉망진창 그 자체였지. 성수가 다리를 폈다가 다시 꼬며 말했다. 자네 진짜로 하고 싶은 게 뭔가? 만약 이 자전거포 점장 자리를 준다면 그건 자네 성에 차겠나? 성수가 미소를 지었다. 그는 이 청년이 꽤 마음에 들었고 벌써 한두 해 전부터 점장을 해고해야겠다는 생각을 머릿속에 품어온 터였다. 한철은 깊은 숨을 들이쉬고서 입을 열었다. 아닙니다, 사장님. 그러면 평생 보조 수리공으로 살고 싶다는 말이야? 실망이 밀려왔다. 한순간이나마 이 가엾은 형편의 아이에게 어떤 가능성이 엿보인다고 생각했었다. 하지만 아무리 많은 교육을 받아도 가난이란 핏줄 속에 배어있는가 보았다. 사장님, 전 평생 자전거만 만지고 싶지는 않습니다. 언젠가는 자동차를 가지고 작업하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자동차를 고치겠다고? 아니요. 만드는 사람 말입니다. 차를 만들어? 아이고, 이 친구야. 자네가 그쪽 분야에 대해 아는 게 대체 뭐가 있냐? 성수는 인상을 썼다. 처음에는 한철이 똑똑한 녀석이라 생각했는데 곧 그에 비해 야망이 없다고 생각했고 이제는 허망한 망상에 빠진 아이라고 생각하게 되었다. 지금 경성 시내에 굴러다니는 차가 200대인데 모두 수입된 것들이야. 자동차 제조 공정을 아는 한국인은 하나도 없다고. 그러나 한철은 위축되어 움찔하지도 수치심의 시선을 내리깔지도 않았다. 지금 기준으로는 그 말씀이 맞습니다. 하지만 영원히 그렇지는 않을 겁니다. 저만 해도 자전거를 어떻게 만드는지 몰랐지만 이제 적당한 부품만 있으면 자전거 한 대를 수월히 조립해낼 수 있습니다. 차를 수리하는 법을 배우면 차를 만드는 법도 알게 될 겁니다. 성수는 미간을 찌푸리며 고개를 저었다. 들어보게. 보아하니 자네는 지성이 뛰어나고 영리한 청년이구먼. 내가 여기 자주 와보진 않았지만 자네가 특별한 사람이라는 건 한눈에 눈치챌 수 있었어. 하지만 자네에겐 나와 같은 안목이 없네.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이해하지 못한다는 말이야. 자네, 본가는 어딘가? 저는 경성에서 태어났지만 가족은 원래 안동 출신입니다.
그럼 안동 김씨 가문 자손이란 말이야? 성수가 놀라서 묻자 한철은 고개를 살짝 숙이며 인정했다. 이 젊은이에게 특별한 가능성이 보인다는 성수의 직감은 결국 사실로 판명되는 듯했다. 아마 가문에서 뻗어나간 방계 중 힘을 잃고 몰락한 가정 출신이겠지만 이 친구는 여전히 이 나라에서 가장 중요하게 여겨지는 가문 중 하나의 후손이었다. 심지어 왕들조차도 수세기 동안 두려워했던 대단한 가문 아닌가. 성수는 헛기침으로 목을 가다듬었다. 차의 작동 원리를 그렇게 배우고 싶다면 가끔 내 운전기사를 도와주면서 어깨 너머로라도 배우도록 해봐. 자네에게 특별히 신경 좀 써주라고 얘기해 둘 테니. 한철이 감사의 뜻으로 고개를 숙이자 그는 말을 이었다. 그리고 내 장부도 전반적으로 살펴줬으면 하네. 이 점포만이 아니라 출판사 장부까지 말이야. 거기는 상황이 더 엉망으로 돌아가고 있거든. 현재 업무관리부장이랍시고 앉아있는 친구의 회계 실력이 워낙 형편없어서 늘 적자에 시달리는 판국이야. 그럼 저는 어디서 출판사의 내 사무실 옆방으로 근무하면서 나한테 직접 보고하도록 해. 당장 내일부터 거기로 출근하게. 성수는 자리에서 일어나 방을 나섰다. 점퍼 한복판에 교복을 입은 어린 여학생이 서서 점장의 시중을 받으며 성수를 기다리고 있었다. 아버지! 성수를 발견한 아이가 반갑게 불렀다. 그래, 오늘 학교는 어땠니? 성수는 자신이 가장 아끼는 딸아이를 향해 아주 다정한 태도로 물었다. 서희가 더 어릴 때만 해도 성수는 이 세상의 모든 아이와 마찬가지로 서희 역시 그리 자신의 흥미를 끌지 못하는 지루한 대상이라 여겼다. 하지만 청소년기에 접어든 딸아이가 제법 예쁘장한 소녀로 자라나고부터는 서희와 함께 시간을 보내고 여러 선물을 안기며 아이를 응석바지로 만드는 것을 제법 즐기기 시작한 터였다. 재미있었어요. 대수학 시험도 잘 봤고요. 서희가 밝고 높은 스타카토로 대답했다. 부드럽고 검은 머리카락을 산뜻한 단발로 잘라 가운데 가르마를 타서 넘긴 헤어스타일이 단정한 교복의 흰색 블라우스와 남색 스웨터, 무릎까지 오는 남색 치마와 잘 어울리는 모습이었다. 참 잘했네, 잘했어. 어디 자전거 상태가 안 좋다고? 서희는 빠른 어조로 조잘조잘 설명하기 시작했다. 평지를 달릴 때는 괜찮지만 내리막길에 들어서기만 하면 자전거가 제멋대로 비스듬하게 주행한다는 얘기였다. 그러다 한 걸음 옆에 서 있는 한철을 보더니 아이는 윤기나는 검은 단발머리를 연신 귀 뒤로 넘기며 괜히 손끝으로 머리카락을 만지작대기 시작했다. 한철군, 아이 자전거 좀 봐주겠나? 나는 회의 때문에 사무실로 돌아가야 해서. 성수가 말했다. 서희, 너는 이제 뭘 할 거냐? 바로 집으로 가서 공부해야지. 아버지, 저 안 그래도 시험 보느라 엄청나게 공부했다고요. 오늘은 나온 김에 서점에 들르려고요. 서희가 어리광 섞인 미소를 지었다. 아버지의 매력과 곱상한 외모를 닮았지만 그 이기적인 태도는 물려받지 않은 그 아이를 사람들은 다들 귀여워했다. 아, 물론 음반 가게랑 빵집에도 들리겠다는 말씀이시겠지? 성수는 장난스럽게 딸을 놀리면서도 손으로는 이미 지갑을 꺼내는 중이었다. 어머니한테는 비밀이다. 서희에게 용돈을 건네며 성수가 한쪽 눈을 찔끔 감았다 떴다. 고마워요, 아버지. 서희는 신나게 외치며 잽싸게 손을 흔들어 제 아버지를 배웅했다. 그 사이 한철은 벌써 자기 공고함을 가지고 서희의 자전거 옆에 웅크리고 앉아 있었다. 서희가 쭈뼛대며 그에게 다가갔다. 고치는데 얼마나 걸릴까요? 아이가 수줍어하며 물었다. 한철과 눈을 마주치고 싶기도 하고 동시에 그러고 싶지 않기도 한 미묘한 마음이었다. 이 정도면 1시간 안에 끝날 겁니다. 한철이 자전거에 시선을 고정한 채 대답했다. 그는 서희가 매우 예쁘다는 것을 또 자신을 계속 힐끔거리며 훔쳐보고 있다는 걸 눈치챈 터였다. 그게 한철의 마음을 불편하게 했다. 1시간 안에 다시 올 수는 있는데 그쯤 되면 날이 어두워져서 어머니가 걱정하실 거예요. 그냥 내일 올까요? 네. 한철이 마침내 구부렸던 몸을 곧게 펴고 서희를 똑바로 바라보았다. 그러지 않는다면 무례해 보일 테니까 내일 다시 와 주세요. 그 해에는 겨울이 일찍 닥쳤다. 시베리아에서 날아온 물새들이 꽁꽁 얼어붙은 한강의 반짝이는 빙판 주변에서 휴식을 취했다.
오량의 결혼식 날 공기에서는 하얀 눈과 장작불 냄새가 났다. 몇 년이나 직장 상사인 부영사의 조심스러운 접근과 구애를 정중히 거절해온 오량이 마침내 마음을 풀고 청혼을 받아들인 것이었다. 그는 커티스의 상냥한 푸른색 눈과 불타는 듯 새빨간 머리카락, 목 뒤는 물론 놀랍게도 손등에까지 돋아나 있는 붉은 털에마저 친근감을 갖게 되었다. 외모는 우락부락하고 야성적인 편이었으나 커티스의 성품은 누구보다도 온순했다. 그는 월향이 사무실로 들어올 때마다 자리에서 일어나 그를 맞았고 항상 월향의 뒤쪽에서 그를 따라 걸었다. 월향에게 무엇인가를 요청할 때도 부탁드립니다와 고맙습니다 라는 말을 빼먹은 법이 없었다. 무엇보다 커티스는 만약 월향이 자신을 남편으로 받아준다면 그들 모두 미국으로 이주하여 해숙에게 세계 최고 수준의 교육을 시키겠다고 약속했다. 월향이 마음을 바꾼 결정적인 계기가 바로 그 약속이었다. 그들은 경성의 스카이라인 위로 높이 솟은 첩탑과 화려한 스테인드 글라스로 장식된 창문들이 돋보이는 어느 천주교 성당에서 결혼이다. 식은 오후에 치러질 예정이었지만 온 가족은 동이 트기 전에 일어나 준비하기에 바빴다. 단이부터 직접 나서서 월향이 몸을 씻고 머리 빗는 것을 도왔다. 오키는 결혼식과 피로연에서 월향이 입을 옷들을 정리해 담았고 하인들은 아침 식사와 피로연 때 차려낼 음식을 만드느라 분주했다. 아침 9시가 되자 연하는 기차역에 나가 제 어머니를 모셔왔다. 언니! 대문까지 뛰어나온 은실을 처음으로 끌어안은 사람은 단이었다. 그들은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한 채 오랫동안 그렇게 서로를 안고 있었다. 지난 세월 동안 서로가 얼마나 사뿐하고 연약해졌는지 햇빛 아래 오래 놓아둔 책 등의 색이 바래듯 중년의 나이를 넘어선 여자의 몸이 얼마나 흐릿하고 채도가 낮은지를 두 사람은 실감했다. 원래도 늘 나긋하고 날씬했던 은실은 이제 아예 작게 쪼그라든 것 같았다. 은실은 최신 유행을 따르는 요즘 여자들과 달리 염색을 하지 않은 데다 군데군데 은빛으로 센 머리카락은 고집스럽게 가운데에 가르마를 타고 옛날식으로 쪽을 찐 탓에 단이보다 10살은 더 나이가 많아 보였다. 동생 쪽은 최신 유행에 맞추어 세련되게 꾸민 모습이었고 세심한 습관과 관리를 통해 대부분의 중년 여자들에게는 조음처럼 찾아볼 수 없는 우아하고 단정한 분위기 역시 여전히 유지하고 있었다. 하지만 그도 벌써 49에 이르렀으니 남자들의 노골적인 욕망이나 감탄 어린 시선을 받을 만한 시기는 한참 지난 뒤였다. 최근 단이는 밤마다 잠에서 깰 만큼 흠뻑 땀을 흘려 피부가 축축해졌고 볼에는 새빨간 열감과 홍조가 돌기 시작한 참이었다. 게다가 체중을 유지하려고 아무리 애를 써도 자꾸만 살이 쭉쭉 빠지는 느낌이었다. 두 여자는 각각 자신의 정다운 친구이자 사촌 자매의 변한 모습에 매우 놀랐지만 그 마음을 감춘 채 변한 것이 하나도 없다며 서로를 다독이려 노력했고 그러다 문득 상대방이 이만큼 변했다면 자신도 마찬가지일 거라 깨달으며 슬픔에 잠겼다. 둘 다 각자 시대에 이름을 날리던 최고의 미인이 아니었던가. 내 딸은 어디 있니? 벅찬 상봉의 반가움에 어느 정도 적응하고 나자 은실이 물었다. 바삐 복도를 걸어오는 어머니의 발소리를 들었을 때 월양은 막 몸단장을 끝낸 상태였다. 그는 곧장 뛰어나가 은실의 품에 몸을 던졌다. 지난 16년 사이 어머니가 그들을 방문한 횟수는 5손가락으로 꼽을 정도였으며 그때마다 은실은 경성의 낯섦을 불평하며 이와 대비되는 평양의 우월함과 세련미를 옹호하기에 바빴다. 두 모녀가 함께 보냈던 시간은 너무 짧았다. 월양은 정말 어릴 때 지금의 해숙과 같은 나이에 고향을 또 나온 터였다. 은실이 딸아이의 등을 정답게 두드리며 울지 마라 쉬 하고 연신 달랬지만 월양은 터져 흐르는 눈물을 막을 수 없었다. 어머니의 품에 안긴 그는 다시 15 소녀의 모습으로 돌아간 듯했다. 도도하고 날카로운 표범 한 마리를 떠오르게 하던 어린 월양. 단 한 번도 과인날을 댄 적 없이 길게 글러 도톰하게 따은 댕기머리를 자랑스럽게 늘어뜨리고 다니던 그 소녀 말이다.
아침 식사 시간. 모두는 여느 가족들이 그러듯 가장 즐겁고 쾌활한 기분으로 식탁에 둘러앉아 쉴 새 없이 수다를 떨며 요리를 나누었다. 기색이 안 좋아 보이는 건 연하뿐이었다. 그의 눈은 퉁퉁 부어 있었고 희미한 미소도 억지로 짓는 듯한 느낌이었다. 무언가 거칠고 불안정한 기운에 휩싸여 있으면서도 그는 제 언니의 결혼식을 위해 불편한 내색을 비치지 않기로 마음먹은 것 같았다. 밀려오는 흥분과 초조함 때문에 정작 음식을 배불리 먹은 사람은 없었다. 아침을 물린 뒤엔 하인을 포함한 집의 모든 여자가 월향의 하얀 실크 웨딩드레스 착용을 돕는다는 명목으로 그의 방에 몰려들었다. 경성까지 은실과 동행해온 돌쇠만 언제나처럼 과묵하고 주의 깊은 태도를 유지한 채 복도에서 조용히 기다렸다. 은실은 각종 보석으로 장식된 왕관을 월향의 이마에 씌우고 그 뒤쪽으로 바닥까지 길게 이어지는 흰 면사포를 붙였다. 다니는 정원에 나가 눈을 흠뻑 맞은 꽃들을 들고 돌아왔다. 이것 보렴. 코스모스야. 원래는 첫서리가 내릴 즈음 죽는 것들인데 올해는 너를 위해 계속 꽃을 피우고 있었구나. 다니가 말했다. 내가 늘 얘기했지? 월양이에게 어울리는 꽃은 코스모스라고 말이야. 정말 애틋하고 또 보기보다 훨씬 강하니까. 그 어떤 꽃보다 코스모스로 만든 꽃다발이 가장 아름답다고 말했던 거 기억나니? 다니는 코스모스 줄기를 노끈과 띠로 묶어 만든 웨딩 부케를 월양의 부드러운 손에 쥐어주었다. 이제 완벽하네. 우리 월양이. 정말 예쁘다. 다니가 중얼거리자 주변에 서 있던 여자들은 코를 훌쩍이며 눈물을 훔쳤다. 19장인데 너무 길어서 반으로 잘랐습니다. 그래서 반으로 잘랐는데 먼저 반 부분을 먼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9장은 1934년을 배경으로 해서 인물들을 이렇게 어떤 범주, 어떤 삶의 형태를 이렇게 잡고 있는가, 그리고 그러면서 뿌리 내리고 있는가를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선 김성수가 갖고 있는 그런 인간에 대한 그 두 종류의 인간을 나눈다, 이런 부분에서 이제 그대로 인용해 옵니다. 자신이 현재 상태에서 더 나아갈 수 없음을 깨닫고 운명을 합리화하는 대다수의 인생들, 이런 인생이 한 부류가 있답니다. 그래서 현재에 그냥 안주한다 할까요? 현재로서의 나갈 수 없으니까 뭐든지 합리화하면서 그냥 마음 편히 그냥 살자, 이겁니다. 그런가 하면 또 한편으로는 바로 이 형태가 누굽니까? 김성수죠. 또 한편으로는 인생을 마감할 때까지 자아 성숙, 그 다음에 자아 확장, 이런 걸 포기하지 않는 소수의 사람들이다,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앞에서 김성수는 자기 부도 가졌고 모두 다 가졌으니까 그런 인간으로 살아간다면은, 그래서 김성수는 상당히 좀 냉소적인 인간입니다. 당시 친일 운동이든지 또 기독권 사람들이든지 이런 쪽에서 상당히 냉소적인 그런 걸로 논리를 가지고 있다면은, 특히 이명보의 저항에 대해서 땐 저항이라고 그렇게 봅니다. 안 될 일을 한다고 그렇게 보는 거죠. 그러던 김성수 집에 김한철이 자전거포의 종업원으로 들어가서 일합니다. 이유는 김한철은 도무지 대학을 졸업했지만은 어디다가 취직해 볼 수 있는 게 없습니다. 이력서를 냈다면은 제일 먼저 회사가 뽑는 원칙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일본인을 먼저 뽑습니다. 일본인이 아니니까 당연히 안 되겠죠.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친일파를 뽑습니다. 그리고 거기도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겨우 뭐 몇 명 뽑더라도 그런 사람 중심으로 뽑게 되니까 아무리 이력서 내봐도 안 됩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입에 풀칠하기 위한 방법으로 저는 자기 전공하고도 관계없이, 대학에 공부하고도 관계없이 자전거포에 가서 일을 배우고 하게 되는데, 그 자전거포가 김성수의 자전거포였습니다. 그래서 김성수의 자전거포에서 일하면서 그러나 이 자신은 이 자전거 수리공으로 자신을 끝내겠다고 그런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이제 두 번째 부류의 사람이죠. 끊임없이 뭔가를 자기 자신을 상승시켜 나가는든지 또는 확장시켜 나가는 그런 모습을 이 김한철에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김한철은 지금 자전거를 내가 이렇게 보는 걸 배워서 한다면은 까짓 그 자동차도 똑같이 이렇게 할 수 있지 않을까? 다시 말해서
자동차의 부품을 사다가 조립을 하게 되면 결국 자동차가 되는 것 아닌가. 그렇게 하면서 자기는 자동차를 만드는 사람이 되겠다는 큰 포부를 갖게 됩니다. 매우 비현실적이죠. 그래서 김성수는 좀 이렇게 그 말도 안 되는 얘기다. 똑똑한 줄 알 때 헛똑똑하다라는 얘기도 합니다만은, 그러나 결국은 김성수의 딸 서희, 김성수의 아들은 개똥차반이고 못살 아이가 됐고요. 이미 아버지보다 더 방탕하게 돈을 쓴다든지 뭐 이러는 아이로서 그렇게 끝났고, 거기에 비해서 딸 서희는 상당히 아버지의 사랑을 잔뜩 받으면서 그렇게 착하게 그렇게 잘 자라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쁜 그 서희의 예쁜 모습을 김한철은 자전거 고치러 온 서희를 보면서라든지 그렇게 하면서 마음이 동하게 됩니다. 결국은 서희와 나중에 결혼하게 되는 경우가 될 텐데요. 아무튼 그러면은 김한철은 오키는 어떻게 되는가라는 부분입니다. 안 됐지만 오키는 김한철이 안동김 씨라 그랬죠. 그 홀어머니 밑에서 자라는 그 어머니가 가진 그 소망이랄까, 어머니가 가진 어떤 눈높이에 기생 출신이었다는 게 맞지 않는 겁니다. 그래도 양갓집 숙녀하고 아들이 결혼해야 된다는 이런 강한 생각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한철은 오키하고 매우 가깝게 그렇게 지내고 사랑하는 사이지만은 어머니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오키를 가까이 두지 못합니다. 그렇게 되는 안타까움이 또 여기에 있습니다. 그렇게 되는 얘기가 나오는데, 아무튼 김한철은 서희의 아버지 김성수의 어떤 재력과 그 다음에 예쁜 딸, 그런 자본의 힘과 아름다운 제대로 교육받은 아름다운 딸에 대한 매력에 빠져들게 되고, 그러면서 결국은 오키와는 사이가 멀어져 버리는 그런 걸 보게 됩니다. 그 다음 또 곧 이어서 나오는 부분이 월양과 커티스 부영사의 결혼식 얘기입니다. 아시다시피 월양은 영사관에서 타이피스트로 일하면서 그렇게 통역하는 사람으로 하면서 그렇게 영사관에 일하는데 부영사가 청혼을 해오는데 허락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월양에게는 뜻이 있었습니다. 하나뿐인 딸 그 해숙에 대한 그 어떤 모양이든지 최고의 교육을 받게 하겠다는 뜻이 있었습니다. 그거를 알고 이제 커티스 영사가 본국으로 들어가기 전에 결심을 받아냅니다. 결혼하기로. 그렇게 해서 해숙과 월양이 이제 미국으로 가게 되고 그런 결혼을 하게 되는 얘기입니다. 결국은 식민지 조선이라는 나라에서 월양은 이제 작은 땅의 질곡을 벗어나는 그런 선택을 하게 되죠. 그래서 이 어머니 은실이 평양에서 이제 그 결혼식을 위해서 왔고 가족들이 다 모여서 그렇게 아름다운 그런 재회를 보게 되고요. 결혼식 날 아침에 이제 코스모스 부케를 다니가 꺾어옵니다. 이때쯤 되면 서리가 내려서 코스모스가 졌을 텐데 원래는 계속 꽃을 피우고 있단다. 그렇게 말하면서 다니는 이런 얘기를 합니다. 내가 전에 월양 너는 꽃으로 말하면 코스모스라고 했지 않느냐. 비록 가녀려 보이지만은 어떤 꽃보다 강한 생명력을 가진 야수적인 면모가 있다. 이런 얘기를 그 전에 해준 적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코스모스 부케를 만들어 주게 되고 그렇게 마침내 성당에서 결혼식이 있게 되는 날입니다. 결혼식을 하기 전에 우선 여기에 나오는 인물들을 표를 가지고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표를 한번 보시게 되면요. 제일 첫 번째 여기는 인물에 대한 얘기고요. 그 다음에 핵심 가치가 어떻게 되는가라는 부분이고요. 그 다음 나타나는 게 행동 양식입니다. 어떤 행동 양식을 보이고 있는가. 그 다음에 역사적 대응 방식이 어떻게 되는가라고 표로 요약해 놓은 부분인데요. 첫 번째 아노키입니다. 아노키 같은 경우에 예술과 자존심, 배우가 되어서 자기 운명을 개척하고 이토의 유혹을 거부하는 그런 꼿꼿한 자기 중심이 서 있는 사람으로서의 아노키가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역사적 대응 방식은 스스로가 예술적으로 심취되거나 예술적으로 업그레이드 시키면서 그 예술적 업그레이드가 결국은 민족의 자긍심을 고취시키는 걸로 그렇게
되어지면서 간접적인 방식이지만은 또는 소극적인 방식이지만은 오키의 그 일제 저항 방식입니다. 이게요. 남정호는 여기 보시게 되면 어리와 대의의 사람인데 아버지 남성수의 사냥꾼 아버지의 정기를 이어받아서 그러죠. 어리와 대의, 그 다음에 오키를 지킴과 동시에 독립운동에 투신하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은 무장 독립 투쟁에 직접 개입하고요. 항일운동에 그렇게 참여하는 걸 보게 되고요. 그 다음에 김한철입니다. 김한철의 경우도 김성수하고 비슷하긴 한데 좀 더 김성수보다는 세속적인 성공에 그같이 가치를 둡니다. 비록 사랑은 오키하고 하지만은 신분 상승을 위해서 또는 자기가 안동김 씨라는 어떤 그거를 지키기 위해서 김성수의 사이가 되는 걸로 되어지면서 결국은 자본주의 경제, 부흥과 기술 발전에 매진하는 그런 사업가가 되는 김한철이라면은 이 역시도 김한철도 일종의 우리 민족의 그 일제와 투쟁하는 소극적인 의미에서의 투쟁이라고 볼 수도 있죠. 그 다음에 김성수는 전혀 투쟁이라도 할 수 없고 자기 보존하는 정도에 불과하고요. 그 다음에 특히 친일운동하는 사람들을 두고 이루지 못할 일을 그렇게 덤빈다, 한다 이렇게 보면서 자기로서는 매우 기회주의적이고 또 처세에 능한 그런 사람으로 나옵니다. 그 다음 여기서 월향이 어떻습니까? 월향은 가족 평화를 먼저 제일 우선으로 삼죠. 그래서 커티스하고 결혼을 해서 결국은 좁은 땅을 떠나게 되는 그런 월향을 볼 수가 있고, 물론 월향은 자기 현실적 비극, 그거를 극복해 나가는 방식 중에 하나가 한국을 떠나는 방식이었죠. 그래서 새로운 삶을 개척하게 되고, 또 월향은 그 딸에 올인한다 할까요? 딸에게 모든 것을 걸므로 인해서 딸이 훌륭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어머니의 모습을 보여주는 전형적인 한국에서 미국으로 이민 가는 우리 교포들 보면 이런 경우를 많이 보죠. 그런 형태가 월향이 가지고 있는 모습입니다. 성당으로 이어진 100개의 돌계단은 엷은 쌀락눈으로 덮여 있었다. 정호는 제 발에 시선을 고정한 채였다. 평소라면 이렇게 계단을 오르며 더 없는 활력을 느꼈겠지만 이 순간 그는 자기 삶의 모든 것이 짐스럽고 위험하다는 우울감에 사로잡혀 있을 뿐이었다. 전날 정호는 처음으로 그의 스승에게서 심한 질책을 받았다. 감시의 올가미가 삼엄하게 조여오는 지금 명보는 외출해서 다른 사람을 만나는 게 아예 불가능해졌다. 이미 일거수일투족이 사회적으로 크게 주목받는 거물이 된 터였다. 심지어 명보를 염탐하지 않는 자들도 어디서든 그 남자를 알아보고 소문을 퍼뜨릴 수 있었다. 그래서 그는 정호를 불러 조직 내에서 가장 신뢰받고 존경받는 일원들에게만 주어지는 임무를 맡아달라고 부탁했다. 자네가 우리를 대리하여 마회장에게 가서 이야기를 나누고 그가 우리 후원자 중 한 사람이 되도록 꼭 이끌어 주었으면 하네. 그는 정호의 눈을 그윽하게 들여다보며 말했다. 극장과 영화 제작사 외에도 그 남자는 이 나라 전체를 통틀어 화학 공장을 직접 소유한 단 3명의 한국인 공장주 중 하나야. 우리의 당면 과제 중 가장 크고 중요한 것이 바로 무기 확보인데 마 회장이 우리 쪽에 서준다면 그 부분에서 상당히 많은 역할을 할 수 있겠지. 하지만 그의 중심이 과연 어느 쪽을 향해 있는지는 나도 모르겠어. 수년 전 그를 지인으로 겪어본 내가 말할 수 있는 건 마 회장 성격이 극도로 자기중심적이며 거만하다는 것 정도야. 그러니 그 남자와 이야기할 땐 신중하도록 하게. 정호는 고개를 끄덕이며 진심을 담아 스승을 안심시켰다. 지난 몇 년 동안 명보의 제자로 훈련받으며 그는 글자만이 아니라 연설 능력, 적절한 예의와 태도, 마르크스와 레닌주의, 제국주의, 보편적 인권에 대해 배웠고 심지어 일본어도 조금은 할 줄 알게 되었다. 이만하면 충분히 되었다는 자신감을 가지고 정호는 곧장 마 회장의 저택으로 향했다. 정호가 초인종을 누른 지 몇 분이 되어서야 하인이 나와 대문을 살짝 열어 그를 내다보았다. 썩 꺼져! 감히 여기가 어디라고 너 같은 놈이 어슬렁거려? 하인은 이렇게 내뱉더니 즉시 문을 쾅 닫았다. 정성껏 연습했던 연설은
단 한마디도 꺼내지 못한 채였다. 그의 혼란은 곧 분노로 바뀌었고 종호는 초인종을 시끄럽게 눌러대기 시작했다. 몇 분이 더 지나자 빗장을 푸는 철컥 소리와 함께 대문이 다시 열렸다. 이놈의 새끼가 아직도 여기서 뭐 하는 거야? 여기가 무슨 거지 밭드는 집으로 보여? 하인이 이번에는 대문을 살짝 더 젖히고 소리를 질렀다. 나는 거지가 아닙니다. 종호는 얼굴이 분노로 뜨거워지는 것을 느꼈다. 난 명망 높으신 이명보 선생님의 대리인 자격으로 여기 온 겁니다. 제 스승의 이름을 입 밖에 내는 순간 마치 그게 일종의 주문이라도 되는 양 차분함과 평온이 종호에게 다시 찾아왔다. 이명 누구? 이 집에선 그런 작자 이름 들어본 적도 없어. 하인이 얇은 입술을 열어 회색으로 변색한 치아를 드러내며 크게 웃었다. 이 혐오스러운 인간이 자신의 스승을 대놓고 모욕하고 무시하는 모습은 정호에게 차마 참아내기 어려운 광경이었다. 명보가 그간 귀가 닳도록 강조했던 모든 조언과 경고의 말들이 한순간에 떠나버렸고 그의 마음속엔 이제 오직 맹목적인 격분뿐이었다. 정호는 헝겊 인형을 다루듯 그 하인의 멱살을 잡아들어서 땅바닥에 패대기 치고는 고통으로 신음하는 하인을 그대로 내버려둔 채 곧장 마회장의 서재로 걸어 들어갔다. 책상에 앉아있던 마회장이 놀란 표정으로 그를 올려다보았다. 이어 종호가 더듬대는 말투로 장차 다가올 자유를 위한 그들의 영웅적 투쟁과 그의 이바지할 방법에 대해 제 나름대로 열심히 준비했던 연설문을 어설프게 암송하는 동안 그의 경악은 차츰 완전한 경멸로 변해갔다. 말을 이어가는 종호 자신도 현재 그의 모습이 앞서 머릿속에서 상상해 보았던 것보다 훨씬 미숙하다는 걸 뼈저리게 깨닫고 있었다. 그의 입에서 서투르고 조급하게 튀어나오는 단어들의 조합은 명보의 우아한 웅변과 조금도 닮지 않았고 그러한 사실을 알면서도 정호는 끝내 자신의 말을 통제할 수도 멈출 수도 없었다. 그저 미리 외웠던 모든 말이 끝날 때까지 몽땅 쏟아내는 것이 유일한 길이었다. 다 한 건가? 정호의 행설수설이 마침내 끝나자 마회장이 말했다. 감동했는지 겁을 먹었는지 혹은 화가 났는지 알 수 없는 무표정한 얼굴이었다. 정호가 더 이상 말을 꺼내지 못한 채 머뭇거리는 사이 마회장은 대답을 기다리지도 않고 곧장 전화 수화기를 들었다. 교환, 종로경찰서 부탁해요. 당황한 정호가 전화기를 향해 돌진했지만 이 나이든 남자는 놀라운 악력으로 수화기를 단단히 붙들었다. 내가 나한테 손가락 하나라도 댈 수 있을 것 같으냐? 그럼 어디 해봐. 이 더러운 개새끼. 내 놈이 손에 묻은 피를 닦기도 전에 경찰들이 여기 들이닥칠 테니까. 종으로서는 가능한 한 빨리 저택에서 도망쳐 나올 수밖에 없었다. 심장이 당장이라도 몸에서 빠져나올 것처럼 정신없이 두근거렸다. 경찰에 대한 두려움에서가 아니라 자신에게 주어진 첫 번째 큰 임무를 무천하게 망쳐버렸다는 굴욕감과 실망감 때문이었다. 그날부터 명보는 줄곧 고도의 경계 태세를 갖추고 지냈다. 아직은 경찰이 들이닥치지 않았지만 중요한 증거를 더 모으기 위해 체포 시기를 의도적으로 지연시키고 있는 것인지도 몰랐다. 종호에게 한 줄기 희망이 되었던 건 자신이 마회장 앞에서 장광서를 늘어놓으면서 깜빡하고 명보의 이름을 언급하지 않았다는 사실이었다. 대문을 열어준 하인은 워낙 어리석은 자라 그 이름을 기억하지 못했을 거라고 정호는 간절한 마음으로 생각했다. 마침내 계단이 끝나 언덕 꼭대기에 이른 정호는 은빛 하늘로 치솟은 벽돌 건물을 마주하고 섰다. 그는 저 멀리 펼쳐진 눈 덮인 산들, 계단 아래 장난감처럼 조그맣게 들어선 동네들, 생기라곤 없어 보이는 겨울의 채소 텃밭들을 잠시 바라보았다. 이처럼 하늘에 가까이 닿아 있으면 모든 것이 그저 평화롭게만 보인다고 정호는 한결 가벼워진 마음으로 생각했다. 사람들이 성당의 양옆문 근처로 떠들썩하고 부산스럽게 몰려들었다. 아무런 사전 주의도 없이 그들은 신부를 위해 암묵적으로 중앙 정문을 비워둔 것이었다. 정호는 마지막으로 신선한 바깥 공기를 훅 들이마신 다음 사람들 무리 뒤로 줄을 섰다. 안쪽에는 뾰족하게 솟아오른 아치가 중앙 통로 양쪽으로 이어지며 성당의 속조 지붕을 가뿐하게 떠받치고 있었다. 오르간 연주자가 손을 푸느라 연주하는 불협화 음속에
모두 바삐 돌아다니며 서로 인사를 나누고 속삭여 대화했다. 신랑은 외국인이었고 신부는 경성에서 가장 유명한 전직 기생이었기에 이 결혼식은 지난 몇 주 동안 선풍적인 화제를 일으킨 터였다. 성당의 장의자마다 복닥복닥 들어앉은 손님 중 대다수는 정식 초대를 받고 온 하객도, 심지어 이 성당에 다니는 신도도 아닌 그저 호기심 많은 경성 시내 사람들이었다. 정호는 몇 분쯤 오키가 있는지 살펴보다가 가장 가까이에 있는 빈 좌석에 간신히 자리를 잡고 앉았다. 두 손을 무릎 위에 올려둔 채 그는 높은 창문으로 흘러 들어오는 부드러운 빛과 성당 틈새마다 놓여 희미하게 한숨을 쉬듯 일렁이는 수백 개의 작은 촛불을 지켜봤다. 정호는 천주교 신자들이 친애하는 하늘이라는 의미로 하느님이라 부르는 영원 무궁한 존재에 대해 생각해 본 적이 없었다. 하지만 지금 이 순간만큼은 왜 그들이 그들의 신을 그토록 사랑하고 갈망하는지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았다. 천주교인들 역시 자신의 믿음을 위해 목숨을 바치지 않았던가. 성당에 서 있는 바로 이 자리가 한국 최초의 순교자가 살던 집터였다는 걸 그는 어느 동지에게서 들은 적이 있었다. 세상에는 스스로를 희생할 만한 가치가 있는 것들이 분명히 존재한다고 정호는 생각했고, 그러자 그의 마음속에서 오키와 명보의 얼굴이 환하게 떠올랐다. 정호는 차가운 태도로 질책하던 명보의 목소리를 다시금 기억해 보았다. 자네는 자네 본인의 목숨뿐 아니라 내 목숨도, 그리고 우리 대의의 운명까지도 위험에 빠뜨린 거야. 이 모든 게 자네가 아직도 스스로 화를 다스리는 법을 배우지 못했기 때문이네. 나는 자네에게 깊이 실망했어. 단지 그 기억을 되새기는 것만으로도 고통스러워 정호는 온몸에 힘이 풀리는 것만 같았다. 말도 하지 못하는 깊은 속내에서까지 자신이 명보를 얼마나 깊이 사랑하고 존경하는지 그는 과연 알고 있는 것인가? 한순간의 그릇된 판단이 그동안 명보의 시중을 들며 헌신해온 자신의 모든 세월을 깨끗이 지워내고 만 걸까? 이제 정호는 자신의 분수를 넘어선 어떤 의미 있는 존재가 되려고 노력했던 것 자체가 실수가 아니었는지 의문이 들었다. 어쩌면 아무리 애를 써도 그가 일구어 낼 수 있는 최선의 일생은 길거리의 개처럼 살다 죽는 것뿐인지도 몰랐다. 정호야! 그는 자신의 이름을 부르는 목소리를 듣고 뒤를 돌아보았다. 오키가 활짝 웃고 있었다. 널 한참 찾았지 뭐니? 나랑 같이 가족 속으로 가서 앉자. 정호는 오키를 따라 맨 앞줄까지 나아갔다. 오키는 단히 정호를 보더니 거만한 태도로 아주 살짝 고개만 까딱일 뿐이었다. 다니의 오른편에 앉아 제 옆자리를 두드리며 그 작은 체구를 더욱 웅크렸다. 정호에게서 20자쯤 떨어진 제단 옆에 선 신랑은 손깍지를 낀 채 군중을 향해 연신 긴장한 미소를 보내고 있었다. 아마도 이 사람들은 도대체 다 누구지? 이런 의문을 품고 있는 것 같았다. 내가 와줘서 정말 좋다. 오키가 속삭였다. 당연히 와야지. 너한테는 친언니 같은 분인데, 정호가 말했다. 순간 그는 오키의 애인이 이 자리에 없다는 걸 깨달았다. 정비공 애인은 어디 있어? 라고 묻고 싶은 유혹이 일었지만 그는 애써 말을 참았다. 오키가 얼마나 용감하게 자신의 슬픔을 미소로 감추고 있는지 눈치챈 것이다. 아슬아슬하게 도착한 참석자들이 하나씩 들어올 때마다 꼬박꼬박 고개를 돌려 혹시 한철은 아닌지 살피는 그의 모습이 너무도 가엾고 안타깝게 느껴졌다. 심지어 정호마저 제발 한철이 나타나 주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었다. 그래야 오키가 행복할 테니까. 그를 위해 견뎌내지 못할 게 대체 뭐가 있겠는가. 오키는 정호의 삶을 지켜봐준 목격자이자 그에게 관심을 보이고 그의 존재에 고마움을 표시해준 유일한 사람이었다. 오르간 연주자가 결혼 행진곡을 연주하기 시작하자 정호는 다시 한번 차분한 마음의 평정과 자존감의 회복을 느꼈다. 결혼식이 끝나면 명보에게 돌아가 겸허하게 용서를 구할 생각이었다. 그렇게 다시금 스승의 신뢰를 되찾고 충분히 시간이 지나면 애정도 다시 받을 수 있으리라. 군중이 일순간에 조용해졌고 모든 시선은 갑자기 주변보다 더 밝아진 성당 중앙의 입구로 향했다. 면사포로 얼굴을 가린 상태였음에도
신부의 모습은 너무나 사랑스러워 촛불만 켜진 어두운 신도석 사이를 걸어가는 동안에도 그 자신이 지닌 빛을 환하게 내쏘는 듯했다. 모든 하객이 일순 가슴을 아리게 하는 아픔을 느꼈고 몇몇은 손수건으로 눈물을 찍어내기도 했다. 한 여자의 아름다움이 그처럼 마음을 순화시킬 수 있으리라 하는 것을 그 누가 알았을까? 환하게 뜬 달을 보는 것 같아. 오량 언니 이름처럼 말이야. 오키가 떨리는 목소리로 소곤거렸다. 그 순간 신부를 바라보지 않는 이는 딱 한 사람, 오직 정호뿐이었다. 그는 자신과 바싹 붙어앉은 오키의 이마가 그리는 곡선을, 그리고 그의 검은 눈, 슬픔과 기쁨이 똑같은 깊이로 차올라 반짝이는 저 두 개의 우물을 자신의 영원한 기억에 새겨 넣으려 노력하고 있었다. 그는 오키의 스웨터에 감싸인 채 나란히 솟은 한 쌍의 가느다란 어깨뼈를 바라보았다. 그러다 보니 저 옷 안에 감춰진 맨살까지 그려지는 듯했다. 만일 장의자 등받이를 따라 팔을 뻗어 오키의 아름다운 등을 감싸 안는다면 그의 심장은 이 자리에서 바로 멈추고 말리라. 오키에게 팔을 뻗는 대신 정호는 안주머니에 손을 넣어 은반지가 들어있는 주머니를 만지작거렸다. 아직은 너무 일렀다. 오키는 그를 사랑하지만 그가 오키를 사랑하는 것은 아니었다. 하지만 언젠가는 오키도 그럴 것이라고 그는 확신했다. 그는 자신의 인내심이 얼마나 강한지 알고 있었다. 그러한 자각이 그의 사랑을 더욱 강하게 만들었고 그에게 진한 행복감을 주었다. 모든 결혼식은 신부와 신랑의 이상적인 행복과 견주어 하객들의 인간관계에 더 깊은 명암을 부여하기 마련이다. 결혼식은 사랑하는 두 사람을 영원토록 함께 이어주는 예식이다. 하지만 그 이후 얼마나 많은 이들이 서로 다투고 절망하고 결국은 헤어지기를 결심하는가. 오량의 결혼식을 치르고 일주일 내내 오키는 그 자신도 이유를 완전히 이해하지 못한 채 심란하고 고통스러운 상태에 빠져 있었다. 무엇인가 확실히 바뀌어야만 한다는 생각이 줄곧 그를 괴롭혔다. 그는 한철과 토요일 밤 7시에 양식당 그릴에서 만나기로 하고 조금 일찍 도착해 구석 자리에 혼자 앉아 있었다. 약속 시간에서 30분이나 지난 뒤에야 문을 열고 나타나는 한철의 모습을 보는 순간 오키는 그동안의 불만을 모두 잊었다. 늦었네. 그럼에도 그 옆자리에 앉는 한철에게 한마디 항의를 남기지 않을 수 없었다. 사무실에 있었어. 한철은 짧게 대꾸했다. 우아하게 지친 그의 모습, 몸에 맞게 잘 재단되었으나 종일 입고 있던 티가 나는 정장 슈트, 목깃 주변에 느슨하게 풀어진 모직 넥타이가 오키는 정말 마음에 들었다. 오늘따라 더 잘생겨 보인다고 말하려다가 그는 그냥 입을 다물기로 했다. 웨이트리스가 와서 주문을 받았다. 오키는 샴페인과 크림 수프를, 한철은 맥주와 카레라이스를 주문했다. 언니 결혼식에 안 왔더라. 오키가 천천히 입을 열었다. 짜증을 내는 사람처럼 보이고 싶지 않았다. 그날 근무가 있어서 한철이 대답했다. 자신의 상사가 정규 업무 이외에 자기 딸의 과외를 부탁했다는 이야기는 굳이 하지 않을 작정이었다. 사실 이날 오후에도 사장의 저택에서 수업을 마치고 온 참이었다. 못 가서 미안해. 어땠어? 월양 언니야 뭐. 세상에서 제일 아름다운 신부였지. 언니가 식장문을 통과할 때 사람들이 전부 놀라 숨을 삼키는 소리가 똑똑히 들릴 정도였다니까. 물론 재단에 서 있는 꺽다리에 빨간 머리를 한 양키를 봤을 때도 똑같은 소리가 들렸고 오키는 키득거리며 웃었다. 남편분과 잘 사실 거야. 사실 그분께는 제일 좋은 결말이지. 한철이 지친 몸을 의자 깊이 묻으며 말했다. 맞아. 오랫동안 그 사람을 거절했지만 결국에는 언니도 그 남자가 착한 사람이라는 걸 깨달았대. 외국인인지 아닌지보다 그게 더 중요하지. 심지어 언니네 어머니께서도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 그 보수적인 분이 말이야. 오키는 샴페인을 한 모금 마셨다. 이제 언니는 미국으로 건너가 꼭 교회처럼 생긴 예쁜 집에서 살겠지. 잘 됐네. 월향 씨는 정말 사랑스러운 분이고 이렇게 일이 잘 돼서 나도 기뻐. 웨이트리스가 각자의 요리를 들고 돌아와 한동안 그들은 조용히 음식만 먹었다. 노래 한 곡이 흘러나왔다. 실로 오랜만에 들어보는 연하의 히트곡 중 하나였다.
아, 자기야. 오키는 죽은기 쪽으로 고개를 돌렸다. 나 이 노래 정말 좋아하는데 우리 춤출까? 한철은 잠시 망설였다. 이 양식당은 사람들이 일어나 춤을 출 만한 곳이 아니었다. 그들 말고도 네다섯 테이블이 차 있었는데 그들 모두 조용히 저녁 식사를 하는 중이었다. 그러나 오키의 얼굴에 총총한 별처럼 떠오른 기대감을 보고 그는 일어나 손을 내밀었다. 오키는 한철의 손을 잡고 자신의 입술로 끌어당겨 더 없이 자연스럽고 무의식적인 사랑을 담아 정답게 입을 맞췄다. 그에게서 어떠한 보답도 심지어 단 한 번의 키스조차 돌려받기를 기대하지 않은 순수한 애정의 표현이었다. 이런 꾸밈 없는 태도야말로 오키를 다른 여자들과 차별화하는 무수한 요인 중 하나였다. 더하여 오키가 춤을 추는 방식 또한 다른 사람들은 흉내 낼 수도 없는 그만의 특별한 것이었다. 음악을 구실 삼아 한철은 오키를 최대한 가까이 끌어당겼다. 그는 오키의 심장 박동을 느끼고 싶었다. 나도 행복해지고 싶어. 오키가 속삭였다. 지금도 행복하잖아. 모든 걸 다 가졌는데. 아니, 자기 사랑은 없는 걸. 한철은 오키에게서 몸을 떼고 그의 얼굴을 들여다봤다. 왜 그런 말을 해? 당연히 난 당신을 사랑해. 자기가 날 사랑한다면 이미 오래전에 나한테 청혼했겠지. 오키의 목소리는 떨려 나왔다. 그런 식으로 말하지 마. 여기서는 제발. 한철이 주변에서 식사하는 손님들을 둘러보며 애원하듯 말했다. 월양 언니도 결혼하는데 나는 왜 못하는 거지? 오키가 불쑥 내뱉었다. 분노라기보다는 순수한 혼란과 고통의 토로였다. 당신은 내가 부끄러워? 아니면 자기한테 적당한 신부감을 찾을 때까지 그냥 나를 갖고 놀았던 거야? 한철의 얼굴이 딱딱하게 굳었다. 이어 그는 이해할 수 없는 표정으로 오키의 시선을 피하며 단호하게 입을 열었다. 나가서 얘기하자. 내가 당신 코트 챙겨올게. 그런 뒤 한철은 계산을 하러 갔다. 춥고 맑은 밤이었다. 별들을 바라보다 보니 오키는 차차 마음이 진정되었고 이게 정말 끝일 수는 없다고 믿게 되었다. 대화로서 감정을 풀고 한두 시간 뒤에는 따스한 이불 속에서 서로의 품 안에 누워있게 되리라. 한철의 도움을 받아 코트를 입은 뒤 오키는 그의 손을 잡으며 이렇게 말했다. 집까지 바래다 줘. 한때 오키의 공연이 끝나면 둘이 함께 걷곤 했던 바로 그 길이었다. 두 사람 모두 어린 아이에게 겨우 벗어난 나이였고 사랑에 빠지는 게 숨을 쉬는 것처럼 자연스럽게 그지없던 시기였다. 그들은 한동안 말이 없었다. 발 아래 서리가 바삭거리는 소리를 내며 부서졌다. 왜 나랑 결혼하기 싫은 건데? 마침내 오키가 물었다. 내가 하기 싫다는 게 아니야. 한철은 한숨을 쉬었다. 가족이 알면 절대 허락하지 않을걸? 내가 그러니까 그런 사람과 어떤 사람? 직업이 배우인 사람? 전직 기생이었던 사람? 양갓집 아씨가 아닌 사람? 오키가 한철의 손을 뿌리치듯 놓으며 말했다. 있잖아. 누구나 알 법한 대가문 후계자들도 본인이 사랑하는 사람을 선택해서 결혼하는 경우가 많아. 요즘엔 그런 일이 드물지도 않다고. 한철의 입에서 자조적인 웃음이 흘러나왔다. 한때 돈을 받고 남자들과 동침했던 여자를 집으로 데려간다면 어머니가 과연 어떤 반응을 보일지 상상하다가 저도 모르게 새어나온 것이었다. 오키가 요구하는 것은 완전히 말도 안 되는 일이었다. 나는 우리 어머니 외아들이자 유일한 희망이야. 차마 어머니 뜻을 거스를 수가 없어. 한철이 단호하게 말했다. 내가 당신한테 충분한 의미를 지닌 사람이라면 달랐겠지. 오키는 눈물을 닦아냈다. 혹시 다른 사람이 있는 거야? 아니, 당연히 아니지. 한철은 멈춰서서 오키의 팔을 잡았다. 그 순간만큼은 진심으로 오키에게 미안한 마음이었다. 이것만은 알아줬으면 좋겠어. 오키 씨, 내가 당신을 사랑하는 것처럼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일은 절대 없을 거야. 당신은 대체할 수 없는 사람이야. 당신이라는 사람이 날 변화시켰어. 내 생각, 내 감정, 내 존재 전체를. 지금의 나를 만든 건 바로 당신이야. 자기도 날 변하게 했어, 한철 씨. 오키가 눈물을 참으려 애쓰며 말했다. 그러니까 최소한 내가 이해할 수 있게 도와줘. 그 정도는 해줄 수 있잖아. 난 당신과 도망칠 수도 있어. 모든 걸 다 버리고 단 둘이서만 어디론가 떠나버릴 수도 있다고.
우리가 왜 그럴 수 없는 거니? 난 그럴 준비가 안 됐어. 아직 해야 할 일도 많고. 그래, 아무런 준비가 안 되어 있어. 한철은 같은 말을 되풀이했다. 마치 오키만이 아니라 자기 자신 또한 납득시키려 하듯이. 어떤 여자와 하든 결혼이란 복잡하게 이룰 데 없는 결정이었다. 지금 이 시점에서 한철이 그것을 고려라도 하자면 자신의 사회적 지위를 몇 단계는 끌어올릴 만큼 이상적인 상대여야 했다. 결혼을 통해 신분 상승을 이루어낼 기회는 일생에 단 한 번뿐이고 그는 그 기회를 포기해도 괜찮을 만큼 높이 올라가 있는 상태가 아니었다. 이 모든 것을 굳이 말로 꺼내놓을 필요가 있을까? 두 사람 모두를 위해 오키가 그저 이해해 주기만을 바랄 뿐이었다. 하지만 오키는 이해하지 못했다. 그가 깨달은 것이 있다면 이제 이 남자를 놓아주어야 할 때가 왔다는 사실이었다. 그 결론을 다시금 확인하고자 오키는 말없이 한철의 얼굴을 찬찬히 들여다보았다. 이것이 한철을 보는 마지막 순간이라 생각하니 가슴이 찢어질 듯한 고통이 밀려왔다. 극장에서 집까지 이 길을 따라 우리 함께 산책했었지. 수백 번이나 같은 길을 걸었어. 자기도 그 앨범 기억해? 이제 6년도 더 지난 일이네. 그동안 정말 많은 시간을 함께 했어. 오키는 미소를 지었지만 한쪽 눈에서는 차마 삼키지 못한 눈물 한 방울이 흘러내렸다. 알아. 우리가 했던 그 산책을 절대 잊지 못할 거야. 태어나서 처음으로 느낀 진짜 행복이었어. 당신과 함께 했던 그 모든 순간이 나는 그냥 너무 행복했어. 나도 그랬어. 오키가 말했다. 한철은 오키의 얼어붙은 두 손을 자신의 손으로 감싸쥐고 그 위에 지그시 입을 맞췄다. 한철 씨는 경성에서 가장 성공한 남자가 될 거야. 나는 확신해. 그런 소식을 듣는 것만으로도 나는 정말 기쁠 거야. 정말 그렇게 되었을 때 그 누구보다 내가 제일 먼저 당신을 믿었다는 걸 기억해. 오키는 말을 이었다. 여기서부터는 나 혼자 갈게. 그럼 잘 가. 집까지 잘 도착하는지는 확인하게 해줘. 아니야. 우리 할 얘기 다 했잖아. 모든 건 언젠가 끝날 수밖에 없어. 안녕. 이렇게 인사를 건넨 뒤 오키는 검은 하늘이 하얀 땅과 만나는 지평선을 향해 뚜벅뚜벅 걷기 시작했다. 그 다음에는 그 김승수의 집안에 대한 얘기입니다. 김승수는 원래 지주의 아들이죠. 그렇게 큰 땅을 갖고 있다면은 일본인들이 이제 조선인 지주들의 땅을 노리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명목은 일본 관광객이다. 그렇게 하면서 토지 매입을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 나서고요. 또 당연히 일본인들은 어떻게 토지를 갖고 있는 사람들께 과도한 세금을 매깁니다. 그렇게 해야 별로 남는 게 없다. 이거 갖고 있어봤자 그러면 토지를 팔게 될 테니까 팔게 만들려고 그렇게 하고 있는 것이 지금 19장에 나오는 김승수의 집안 얘기들이 나오고요. 또 그 다음에 19장에 이어서 나오는 부분이 이명보가 그 제자 수제자를 할 수 있는 남정호를 보내서 독립운동에 마회장을 끌어들이려고 합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그 김정호가 단단히 준비하고 해서 갔는데 웬걸 완전히 개망신 당하고 나옵니다. 당연히 처음으로 그렇게 그런 중대 임무를 맡아봤으니 제대로 될 수가 없겠죠. 그래서 결국은 남정호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열정만으로는 가지고 또는 나 같은 이런 얄팍한 걸 가지고 독립운동가가 되는 것이 상당히 어려운 문제구나. 무엇보다도 감정 조절을 잘 해야 되는 것. 주목 출신을 했죠. 그래서 화가 나면 두들겨 패버립니다. 예를 들어서 이 마회장 집에 찾아갔는데 수위가 제대로 문 열어주지 않고 수위가 그렇게 되니까 나중에 수위를 두들겨 패버리고 그냥 마회장을 만나러 들어가고 마회장께 얘기하다가 마회장이 얘기 듣고 있다가 바로 전화를 겁니다. 남대문 경찰서 대라고 남대문 경찰서에다가 전화를 합니다. 그러니까 잽싸게 거기서 도망 나오는 게 남정호가 그야말로 부끄러운 그런 자신의 일로 했던 그런 것을 보게 됩니다. 또 한편으로 연화입니다. 연화는 결국은 마약으로 인해서 스스로 무너지는 것을 보게 되고요. 그 다음에 연화는 어디서 어떻게 됐는지 집 나가고 없게 되고
그렇게 결국 연하는 자기 주체성뿐만 아니고 자기 몸조차도 이제는 완전히 소멸되어 버리는 그런 부분을 보게 됩니다. 자, 그다음에 요만큼 왔는 것 속에서 우리가 소설 속의 인물들, 그러니까 정호의 아버지가 야마도로부터 그 담배함이죠. 조그만 담배를 넣는, 담배각을 넣는 그거를 물려받는 거를 보게 됩니다. 그렇게 했는 게 결국은 아버지가 정호에게 주고, 또 정호는 늘 그것을 자기 호주머니 속에 간직하게 되면서 아버지의 그거를 뜻이 아버지의 어떤 담뱃값, 언제 담뱃값으로 통해서 갖게 되는 연결고리를 볼 수가 있죠. 그 다음에 오키와 정호의 연결은 평생 어린 시절 기억이라는 것, 어린 시절에 있었던 그 기억이 이들의 평생 버팀목이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결국은 이 소설에서 보면 인간관 인연이라는 관계에 맺어진다면 이 인연이 버팀목이 되고 또 인연이 각자의 구원의 모습이 되는, 구원의 통로가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18장, 19장을 보면서 이런 생각을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은 우리 조선에서 나라 잃은 백성으로서 살아가는 그들의 삶이 어떠한가, 이런 부분에서 인물들의 심리 또는 그들의 가치관의 충돌, 그러나 역사의 수레바퀴 속에서의 개인은 어떻게 이 같은 엄청난 굴레 속에서 고뇌하고 선택하는가를 극명하게 보여준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결국은 작가는 야수라는 은유를 통해서, 야수라는 은유가 거대한 폭력 앞에 또는 일제의 폭력 앞에서 자기 자신을 지켜내는가, 또는 안 그러면 생존을 위해서 영혼을 팔아버릴 건가라는 어떤 그런 거에서 오키의 자존심, 그 다음에 정호의 의리, 그리고 월양의 비극과 희생, 이런 모습으로 여기서 쭉 연결되는 부분을 봅니다. 그래서 결국은 시대에 의해서, 거대한 힘에 의해서 짓밟힐지 모르지만은 결코 그들의 영혼은 어떻게 할 수가 없는, 멸종되지 않는 그런 부분을 이 소설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결국 이 소설은 그 얘기 나옵니다. 시간은 모든 것을 잊게 해주지만 사랑은 모든 것을 기억해 준다라는 믿음으로 이 고통의 역사를 견뎌낸 이 뜨거운 우리 민족, 우리 한민족의 가치는 존경의 헌사다, 이렇게 됩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신 여러분 감사드립니다. 다음 주에 또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